NBA 오네어 시즌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What it do, baby? Yeah, you already know. 건조한 피부는 한 번에 좋아지지 않는다. 꾸준한 노력과 정성으로 관리해야 브로앤 팁스. 대충 발라도 완전 촉촉. 브로앤 팁스 Never Dry All in One. 브로앤 팁스. NBA 오네어 시즌 5 8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네, 주인장입니다. 네, 제가 사회 보니까 늘 처음 보니까 좋죠. 아, 정말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안정적이에요. 너무 뭐랄까요? 저는 고향이 온 듯한. 제가 한 3년 정도 계속 그 주인장님을 처음으로 불렀었는데. 그렇죠. 네. 몰랐다가 당신이 돌아오니까 다시 그 느꼈어요. 이거구나. 권력의 맛이 이거였구나. TJ 맥커넬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매기는 거라고 하죠. 코앞에 있는데 매기. 자, 그리고 마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법사입니다. 네. 네. 마법사님 목소리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역대급 방송 한 번 있었잖아요. 목소리로 웃긴 거. 투원이라고 해주죠. 투원. 투원. 네. 네. 그리고 호수이님.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8번째 방송을 이제 하게 됐는데 오늘은 학도, 행인, 그 다음에 가야님도 부득이하게 그렇죠. 참석을 못하시게 돼서 안타깝게도 저희 4인이서 그 나메크님도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까먹으면 안 되고. 네. 선물 찾아가세요? 네. 근데 그 가야님 한번 노티스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네. 가야님이 사실은 이제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한 1월까지 좀 한국에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득이하게 네. 한 1월 정도까지는 인저리로 네. 좀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네, 조놀 같은 거죠. 잠깐 학교 다니는 것처럼. 조놀은 너무 많이 빠지는데 너무 오래 빠져서. 그렇죠. 네. 조금 같이 한동안. 장단 맞추면서 조널 욕을 같이 하게 보긴 한데 집에 가면 되게 후회돼요. 내 판타지 슬롯에 있거든. 보면서 눈물 흘리고 막. 그리고 어쨌든 그 가야님이 이제 1월 달에는 조금 힘드시고 1월 이후에는 완전히 또 프리하시다고. 그렇죠. 완전히 하셔서. 그때는 네. 이제 르브론의 출장 시간처럼 네. 뛰겠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시간이 좀 어려우신데 한 번은 꼭 나오시겠다라는 의지를 또 표명하셨는데. 저는 그런 건 불투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노티스를 해두고 해두고 만약에 나오면 감사한 거고. 네. 그걸 NBA에서도 원래 GTD 뜨면 맨날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저희 12월 연말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전원보다는 좀 약간 이렇게 스팟 유닛으로 올 맞아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들 또 어쨌든 직장을 다니고 계셔서 이게 모이기가 쉽지는 저희 거의 않습니다. 구글 캘린더 공유하는 수준으로 일정 짜고 있거든요. 저희. 주인장님이 되게 바쁘십니다. 네. 일정 그래서, 잡느라고. 어쨌든. 네. 근데 오늘 그 했던 방식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달 스케줄을 미리 이렇게 다 짜놓는 게. 저는 사실 한 달 스케줄 짜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방송이 항상 네. 픽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난감해요 제가. 저희도 한 달 그 월 초에 한 번씩 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좀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가야님의 경우는 지난 방송 때 플루 게임으로 커리어 또 개질해 주셨잖아요. 010201. 감기약 드시고. 네. 자, 그리고 지난 방송에 저희가 녹음실을 옮겨서 그렇죠. 네,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불편하셨다라는 분들이 좀 계셨죠. 네. 네. 소리나 여러 가지 웃음소리나 네. 사운드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솔직히 저희가 논현동에서 녹음을 하는데 네. 메인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여기를 누가 하루를 빌렸더라고요. 어떻게 못 쓰게 우리가 방송을 못 하게 그래갖고 꾸역꾸역 찾다 보니까 정말 골방 같은 데 가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 같이 모여서 했던 곳이더라고요. 저희 회식하려고 했을 때 모였던. 그렇죠. 네, 그쪽이었죠. 그때도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그때도 방송 끝나고 직감을 했죠. 존망 방송.
그리고 그때도 댓글에 아 이거 못 들어주겠다. 네. 고막이 너무 아프다. 음. 웃음소리 그만 웃어라 안 웃기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댓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잔잔한 톤으로 네. 네, 한번 또 방송을. 그죠 오늘은 네. 10시에 네. 라디오처럼.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웃음소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듣는 분들에게 늘 양해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조심스럽게 웃고 있다는 점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가야님이랑 행님이 같이 나오시면은 터지는 거죠. 네. 좀 재미없는 멤버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뭐 마법사님, 호수이님, 뭐 요 멤버들이 오면은 노잼 멤버죠. 그렇죠. 약간 다큐가라예요. 교양학대. 네. 하지만 교양 정보는 많다는 거. 네. 얻어갈 건 많다는 거.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서 브로앤 팁스 네, 광고를 또 실게 됐는데 그렇죠. 직접 다들 한번 써보셨나요? 느낌이? 대충해 이 느낌보다. 네. 아 CM이 좋더라고요. 네. 아 윤호가 열정이 있어. 네. 아, 좋아요. 저도 집에서 지금 써보고 있는데 네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 그럼 네, 피부가 네. 환해지셨네요. 네, 그래요? 광고주도 시끄럽다고. 자제하라고. 맞아요. 연락 왔다고. 네. 너무 과한 에너지다. 네. 저희가 또 맞춰서 또 방송을 또 대충 하는 마음으로. 준비는 대충 하지 않았지만 네. 힘을 빼고 하시죠. 준비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이번에. 아니,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시즌 5 8번째 방송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상 소식입니다. 로드니 후드가 안타깝게도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당했네요. 네. 네. 이거 레이커스전이었죠? 네. 레이커스전에서. 레이커스전에서 2쿼터에 그 수비에서 리바운드 잡다가 이제 발목을 확실하게 좀 접질리면서 갑자기 쓰러졌죠. 근데 봤는데 그 아킬레스가 그렇죠. 파열이 된. 네. 넘어진 위치도 그렇고 케빈 듀란트의 아킬레스건 부상이랑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잡고 상당히 있었던 또 부위도 그렇고. 심각한 장기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넘어지는 순간 발을 동동 구르는 게 너무 아파 보이더라고요. 안타깝네요. 뭐 뎁스가 아쉬운 또 포틀랜드 그쵸.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사건이었죠. 네. 거기가 릴라드 맥컬럼 빼고 득점한 선수가 없어서 앤서니가 있죠. 우리가 카멜로까지. 앤서니 이게 있는데 이 사람. 플레이어 오브 더 위크. 그렇죠. 한정 잘 달리다가 다시 하락세를 지금 팀 성적 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아쉽죠. 좀. 그러니까 4승 6패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멜로가 합류한 뒤로. 포틀랜드가 올 시즌 초반이 참 어렵습니다. 네, 여러모로.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벤치 멤버들도 너무 많이 다치고. 그렇죠. 그리고 어빙도 어깨 부상이 좀 장기화될 전망이다라는 소식이네요. 그렇죠. 어빙은 지금 보니까 그 오늘 아침자 인터뷰였는데 케니 캔슨 감독이 다음 주 혹은 아무리 늦어도 다다음 주쯤에는 이제 연습을 재개를 하겠다. 네, 아직까지 이제 풀 코트에서 이제 그 프랙티스 하지 못한 상황이고 5대5 관련된 액티비티를 다음 주쯤에 빠르면 다음 주쯤에 빠르면 재개를 다음 하겠다. 주쯤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 하고 난 다음에도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백투백 졸라시고 뭐 이런 거 하겠죠. 아니 브루클린 네츠가 약간 아쉬워요. 그러니까 네. 근데 되게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어빙이 부상 이후에 팀 성적은 좀 나아졌다는 거. 그렇죠. 어빙이 다친 이후에 팀 성적은 나아졌는데 원래 시즌 전의 기대치보다는 지금 겨우 5할 약간 넘는 그렇죠. 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보다는 더 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참 웃긴 게 보스턴 때도 그렇고 지금 브루클린에서도 그렇고 사실 어빙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도 많이 다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헤이워드 같은 경우야 뭐 이미 부상 직후에 컴백을 하면서 사실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어쨌든간 이 맹비난의 화살은 다 항상 어빙에게 돌아가는 그런 불편한 슈퍼스타의 어떤 측면 같은 그런 게 있죠. 어빙이 참 보스턴에서 미움을 많이 받던데. 그렇죠. 네. 르버트도 지금 사실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르버트도 약간 그 손가락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오랫동안 지금 결장한 상황. 르버트가 은근 잔부상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죠? 후드랑 같은 느낌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부상 차원에서. 부상 차원에서. 가드 옵션이 줄어들면서 스펜서 디니 선수가 좀 더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스펜서 디니는 확실히 몸값 대비해서는 가성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그렇죠. 극강 아닌가. 정말 저평가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렇죠. 약간 옛날에 길버트 아레나스 느낌이 좀 있는. 정말 갑툭튀였잖아요. 그 이름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그쵸. 되게 비난을 받던 뭔가 그런 캐릭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빙이 리딩할 때보다 훨씬 더 팀 퍼포먼스도 좋고. 그렇죠. 줍줍계 레전드죠. 지금 저 샬럿의 디본테 그램. 그렇죠. 그 선수가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그 갑툭튀 그 느낌. 그 선수 하면은 저는 호수이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선수는 호수이님이 크게 될 놈이다. 라고 데려가셔서 크게 됐죠.
빅가이가 됐어요. 그 사람. 지금 리그 판타지 기준이죠. 판타지 기준으로 32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그램이 경기당 뭐 3점을 이미 뭐 3.5개 정도 쑤셔놓고 야. 네, 어시스트도 뭐 한 8개 정도. 그렇죠. 최근에 10개 넣었어요. 한 경기에서 예. 와 대단하죠, 대단하죠. 진짜 로저 정말 비싸네요. 이게 매년 이런 선수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저희가 처음에 판타지 시작했을 때 이제 윌 바튼이 좀 그런 케이스. 윌 아, 바튼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듣보잡 쓰레기가 이렇게 그러네요. 쭉쭉 통해서 이제 뭔가 어. 커가는 모습을 참. 근데 네. 올해 그러니까요. 줍줍줍은 어. 다 후세인님 팀이더라고요. 아 베르탄스 뭐 이런 애들. 베르탄스는 지금 거의 커리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죠. 한 시즌 3점 400개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베르탕스는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좀 더 인내심을 가졌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워싱턴 공격의 핵이죠. 빠른 스피드와 말. 저희가 좀 이따 이제 페이스 얘기를 하겠지만 네, 워싱턴은 정말 네, 페이스를 빨리 오리지 않으면 답이 없는 네. 그런 팀이죠. 자 그리고 커리가 손목 수술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 핀 제거 수술을 했고 2월달에 이제 재검진을 받는다. 그렇죠. 네. 2월에 재검진 받고 다시 리밸류에 해갖고 그럼 시즌이 끝나겠죠? 그러면 네. 4월 그렇죠. 한 10월쯤에 볼 수 있겠네요. 내년 내년 10월. 10월. 훅 쉬고 네. 완벽한 컨디션으로 돌아오길. 네. 그러니까요. 네. 행인님의 선수죠. 네. 영화 봐서는 올 시즌 돌아오기는 정말 힘들 것 같네요.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판타지 들고 있다면. 네. 근데 지난주에 가연님이 그랬죠. 너네 너무하다. 그것까지 버리게 해도 죽어가려 하냐. 이러면서. 자 다음 위클리 뉴스는 큰 폭으로 하락한 NBA 시청률 소식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TNT 같은 경우는 22% 작년 대비. 네. 그다음에 ESPN 같은 경우는 19%가 하락했다고 하네요. 네. 이게 뭐 원인이 또 뭐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죠. 사실. 그쵸. 그러니까 네. 방금 TNT를 말씀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네. CBS 스포츠에서 그 NFL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NFL.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공교롭게 TNT 인사이드 NBA와 더불어서 이제 경기를 백투백으로 라이브로 이제 그 중계를 해주는 일정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항상 시즌 초에는 NFL이 시청률도 잘 나오고 NBA가 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NFL 시즌이 끝나는 시점부터 이제 다시 확 올라오게 이런. 그죠. 슈퍼볼이 끝나고 올라오죠.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그 복합적인 이유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골든 스테이트의 침몰이 아무래도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크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간에 팬들의 눈을 굉장히 즐겁게 해줬던 그리고 성적이 뒷받침해줬던 그 매년 우승 후보에 있었던 골든 스테이트라는 팀이 완전히 지금 사라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네. 사라졌다는 말밖에 할 게 없네요. 진짜. 그렇죠. 사라졌죠. 저도 샌프란에 가서 경기를 그 티켓을 안 끊었으니까. 그렇죠. 네. 말 다 했죠. 네. 커리의 영향력이 리그에 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이거 있겠지만 또 슈퍼스타들의 로드 매니지먼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카와이 레나드 같은 경우는 정말 전미 중계 방송하는 그런 경기들에서 이제 불참하는 모습을 연달아서 보여주면서 욕이란 용어 다 처먹었고. 좀 부끄러운가? 시야이가 하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이제 자이언 윌리엄슨의 부상도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이언. 왜냐하면 NBA에서 어쨌든 간에 오프 시즌부터 엄청나게 푸시를 했잖아요. 진짜 미디어 해놓고 그냥 뭐 리그 사무국에서도 굉장히 푸시를 많이 했었고 그렇죠. 에어조던 브랜드에서도 이제 완전 간판 스타로 세우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저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보긴 봤죠. 네. 예고편에서. 예고편에서. 오긴 오나요? 네. 올 시즌에는 복귀는 할 것 같던데. 그렇죠. 복귀는 할 예정인데 복귀 시점이 이게 처음에 부상 당했을 때 6주에서 8주 정도라고 했었는데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그만큼 지금 그게 아마 최근에 데이비 그리핀 단장이 공개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는. 네. 어차피 듀얼 시즌도 전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빨리 와봤자 뭐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죠. 네. 네. 그 지금 현재까지 전국 중계된 방송들 중에서 절반 이상의 게임에서 그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스타 플레이어가 부상으로 빠졌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네.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네.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RSN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레저널 스포츠 네트워크라는 그렇죠. 이게 네. 지역 방송 시청률을 그렇죠. 네. 예미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이게 한 7% 정도 전체적으로 빠졌다고 하네요. 그 7%면 상당히 큰 숫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와중에도 이제 보시면은 올란도나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빠진 게 워싱턴. 워싱턴은 빠질만 하죠. 네. 무려 57%가 빠졌다. 사실 더 빠져도 뭐 할 말 없죠. 빠질 게 그러니까요. 있었나요? 그 정도 숫자가? 저희가 뭐 지역이니까. 저희가 뭐 퇴근하고 힘든 이제 현지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퇴근하고 이제 힘든 길에 이제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하치무라와 베르탄스의 속공을 보고 싶지 않잖아요. 이시 스미스가 뿌려주는 패스를 받아서 베르탄스가 스파다와 3점 슛 쏘는 거를 굳이 저녁 소중한 저녁 시간에 보고 싶냐? 양 팀 하면은 합쳐서 27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기를 보고 싶으시죠.
그런 게 아니네요. 그리고 네. 이번 시즌이 좀 도드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것도 현지에서 ESPN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이 굉장히 오랜만에 좀 영웅도 없고 악마도 없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토리가 잘 안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웅이라기보다는 뭔가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팀이 이번 시즌 굉장히 분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예전에 빅3 위주로 돌아가던 팀들이 이번 시즌부터는 뭔가 좀 빅2 체제로 많이 재편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항상 맹비난을 받으면서 뭔가 한 명의 어떤 그런 그 쏠리는 그런 악마 역할을 하는 그런 팀이나 선수도 지금 이번 시즌에는 사실 보기 힘든 것 같고 그렇죠. 네. 오. 영웅과 악마의 부재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시청률 하락이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죠. 하지만 현지에서는 어쨌든 간에 NFL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해서 그리고 슈퍼스타들이 마치 복귀하는 그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시청률이 올라갈 것이다. 조금씩. 이런 전망을 내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참고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워싱턴에서 2위입니다. 51%가 빠졌다고 하네요. 네. 축하드려요. 근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망해서 떨어진 것보다 더 떨어졌다는 건 네. 의미가 있네요. 골든스테이트 팬들은 왜 TV를 켜는지 모르겠어요. 글렌 로빈스 3세의 어떤 뭐 38분 뛰고 MT 스탯을 찍는 게 보고 싶어요. 그래도 약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그래도 이 구단에 대한 로열티가 좀 생겼던 거죠. 그렇죠. 다이너스티에 대한. 네. 지난 몇 년 동안 잘해왔던 그 기억을 안고 지금 그렇죠. 버티고 있는 하루 거 아침에 씻기에는. 그렇죠. 6년 동안 레이커스를 응원했던 제 모습이 생각나네요. 네. 그리고 지금 리그에서 볼거리는 돈치치 무한 리스펙 정도 나와 있군요. 아, 정말 무한 리스펙트합니다. 그렇죠. 네. 안 그래도 돈치치 얘기가 또 밑에 있으니까. 네. 자, 다음 소식은 웨이버가 된 파워거솔이 포틀랜드의 코치진으로 합류한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그 포틀랜드의 올 시즌 1년 계약을 맺고 들어갔었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부상 회복이 좀 더졌다. 심하게 더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나이도 나이고 그쵸.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뭔가 코트 해설 뭔가 가능성 자체가 좀 굉장히 낮게 점쳐진 상황에서 네. 호수님이 또 이렇게 최애 그 중에 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선수죠. 네. 저는 파워가솔이 그래도 파렐 투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경기 정도는 한번 좀 코트에서 인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아직 그 은퇴를 선언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공식적인 발표는 그렇죠. 하지 근데 않았는데. 코치진으로 합류한다는 건 근데 이꼬로 거의 의미가 약간 사실상 근데 우선 파워가솔이 스타일 자체도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이타적이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성향 자체도 이렇게 막 나서서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좀 험블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어떤 본인의 어떤 레벨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것보다 그냥 레이커스가 추후에 이제 그 파워가솔의 16번을 꼭 영국을 번하는 그런 장면을 그건 보고 하겠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아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기준이 엄격해야 하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그만큼 위대한 구단인가요? 소름 끼치게 위대하죠. 무한 리스펙트를 받아봤다 그런 구단이죠. 네. 자, 다음 소식은 르브론 제임스가 유타와의 원정 경기에서 네. 사쿼터 가비지 타임 도중에 홍합 팬에게 신발을 선물했다가 이게 이제 현지 해설자들이 팬들에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다라고 비난을 했었고 여기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맞대응을 하면서 살짝 또 이슈가 됐었죠. 네. 저는 양쪽 다 입장을 이해해요. 네. 뭐냐면 저는 르브론이 슈퍼스타로서 할 수 있는 걸 했다. 또 동의하고 르브론이 그렇게 억울하면 잘하던가 라는 느낌도 이해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르브론은 신발을 벗었을 때 그렇게 코트 안으로 들어와서 좋아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게 깝쳤으면 안 됐어.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딱 이렇게 서비스까지만 딱 해주고 네. 거기까지가 좋았죠. 네. 경기 전에 가비지 났기 때문에 벗어준 거 무례하긴 하나 있을 수 있다. 네. 왜? 어린 팬이니까. 그쵸. 지역 팬이니까. 네. 근데 그거 양말을 신고 코트에 들어와서 방방 뛰진 말았어야 된다. 그렇죠. 그 블락을 연속으로 2번 했을 네, 때 들어온 그쵸. 거죠. 그래서 현지 해설 홈 코트를 이제 중계하는 선수들이 그 중계진이 유타 선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절대 잊지 말라고. 똑똑히 봐라. 얼마나 너네를 무시하냐라고. 이 치욕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라고 다시 한번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네. 지금 유타에 내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워낙 또 유타는 골수 팬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올드 스쿨 마인드로 똘똘 뭉친 사실 도시죠. 네. 유타가. 유타 자체가. 네. 그렇죠. 농구 말고 사실 할 게 없거든요. 네. 그런 구단에서 네. 양말 신고 방방 뛰었으니.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보거나 생각났던 게 예전에 클리블랜드 캐블리어스 시절에 그 이제 물병 던지기 놀이 한 적 있었잖아요. 경기 끝나기 전에 좀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플립 챌린지인가? 팬들이 이렇게 세우는 그렇죠. 거 있었죠. 그렇죠. 네. 팬들이 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주인장님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동의하고 그러니까 경기장에 들어간 것 자체가 좀 뭔가
네,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 경기에서 유타가 또 반대로 좀 갚아주고 네. 다 같이 신발을 벗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네. 갚아주기 너무 약해갖고. 상황이 좋진 않은데. 아 지금 레이커스 너무 세니까. 갚아주려면 마이콜리가 많이 잘해야 됩니다. 네. 지금보다 3배 정도는 잘해줘야지 갚아줄 수 있습니다. 네. 갑이 지날 확률이 없습니다. 유타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동부 6위를 달리고 있는데 경기력이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서부 편이 6위죠. 서부 6위. 네, 서부 6위. 기대보다는. 기대보다는. 네, 그쵸. 이 모든 게 이제 마이콜리의 경기 컨디션에게 뭔가 그러니까요. 네. 그죠. 쿤니가 와서 생각보다 그렇게 뭐 그러니까 꾸준함을 보일 수 있는 선수인데 네. 꾸준함이 없는 것 같고 아직 좀 더 적응의 시간이. 꾸준하게 야투가 안 좋아서 지금 또 부상으로 몇 경기 쉬었죠. 콜리가? 몸 상태도 그렇게 100%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리그에서 못 넘었던 선수가 네. 이렇게 물론 이제 팀을 처음으로 이적을 한 거잖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뭐 감독과 시스템과 이제 팀 동료들과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베테랑 선수가 이런 소름 끼치는 어떤 어벤다운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조잉글스도 같이 데려갔더라고요. 같이. 둘 다 널뛰기 하더라고. 조잉글스의 기복도 정말 정말 봐주만 하죠. 네. 근데 조잉글스는 진짜 괜찮게 BQ 항상 밸런스 있게 했던 네. 선수인데 같이 널뛰기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이제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빈도 자체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되게 뭔가 폭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는 콜리가 그렇죠. 그 역할을 많이 가져간 거죠. 많이 가져갔죠. 사실 다 가져갔다고 하도 그러니까요.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도노반 미첼은 그 와중에 작년 대비해서 득점, 야투율, 어시스트 부분에서 상승을 하면서 그렇죠. 아직도 확실히 이제 저희가 고든 헤이워드 다음에 네. 유타의 나름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확실히 찾은 것 같긴 하다. 그렇죠. 그 정도 위로 그 정도 있지 그리고 않을까. 그 저 보그다노비치. 네네. 보그다노비치도 꽤 괜찮게 그렇죠. 하고 유일하게 잘하고 있고. 유일하게. 기복 없이 유일하게. 기복 없이 유일하게 잘하고 있는 선수가 뭐 네. 그렇죠. 보얀보그다는 네. 사실 뭐 구단이나 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루비오보다 한 단계 윗급의 가드를 영입했다라고 좋아했었는데 사실 오히려 지금은 루비오보다 오히려 그 이하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저는 때문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비슷하거나 네. 뭐 그 정도 수준이 돼버려서 그러니까요. 사실 뭐 콘니 하면 그래도 올스타급 가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죠. 요즘에 루비오 안 나오지 않아요? 나왔다 안 계속. 나왔다 하죠. 네. 루비오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잔부상이 좀 많은 상황이라서 네. 그러네요. 자, 다음 소식은 뉴욕 닉스의 피츠델 감독이 드디어 해임이 됐네요. 네. 뭐 누구나 아무나도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네. 그렇죠. 네. 저는 이 감독에 대한 전 애정이 좀 있거든요. 아유. 네, 근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멤피스 감독 때도 Take for Day란가 이제 그쵸. 약간 Take that for day라. 네. 그러면서 이제 딱 그 프레스에서 되게 임프레시브한 어. 인터뷰도 잘하고 네, 되게 말 솜씨가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RJ-벤에 왜 이렇게 오래 뛰게 하냐라고 하면 내일 얘 오프다. 내일 쉰다. 그럼 여기 왔으면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막 이런 식의 정말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내배. 언론 대응도 잘하네. 네. 그리고 참 저는 논리적이고 좋은 감독을 생각을 하는데 랜들이 알려고 보낸 거 아닌가? 사실은 이 감독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뉴욕 애들이 너무 못하니까 똥을 싸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다면 평가에 당하지 않았을까? 저는 다면 평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단편적으로 추격해서 이제 현지의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주인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해를 떠났구나. 너에게 정말 잘된 일이다. 어차피 왜냐하면 돈은 다 지금 개런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앞으로 4년 동안 더 받을 거고. 어쨌든 닉스 이번 시즌에 4승 18패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경기 연속으로 지금 37점 차로 대패를 기록을 하면서 닉스 역사상 최악의 지금 스타트를 보이고 있고. 뭐 2년 기록을 다 통틀어 보더라도, 그러니까 피츠데이 감독이 이제 부임했던 그 2년 동안의 기간의 스탯을 보더라도 승패 기록을 보더라도 21승 83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피츠데이 감독이 뭔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 그렇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있고 저희가 뭐 예전에 그 지난 시즌이었죠. 최악의 오너 특집 때 이제 그 제임스 돌란 그래서 닉스의 어떤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쨌든 닉스는 지금 최근에 그 6명의 감독을 무려 다 날리면서 그리고 특히 9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명이 시즌 도중에 잘렸는데 9시즌? 그렇죠. 아. 9명 중에서 9명 최근에 중에서? 닉스에서 감독직에 받았던 9명 중에서 5명이 5명. 시즌 도중에 목이 날아갔죠. 아. 네. 근데 그 와중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은 오너가 그대로고 그렇죠. 프레지던트 스티브스가 기다리고 뭐 단장도 그대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왜 감독들이 항상 이렇게 잘려야 되냐. 윗대가리들이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필드 감독에게 축하한다. 근데 왜냐하면 시련을 또 보고 있죠. 유영리스가 그러기에는 프라핏이 좋아요.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아니 뭐 배당도 나오고 네. 수익금도 좋은데 네. 뭐 공로리 좀 더 지는 건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조롱하는 거죠 거의. 이게 이제 그 11월 10일에 있었던 클리블랜드 전에서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장과 GM이 이제 좀 상당히 실망감을 표해서 이제 잘리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분위기는 사실 되게 초반부터 조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오늘도 안 잘렸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뭐지? 이런 느낌으로. 이게 정말 초전문가들이라고 했으니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정말 저희가 프리뷰할 때 샬럿만큼은 네. 유효 아래에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훨씬 위에 올라가 있고 뉴욕은 정말 어렵네. 마음이 어려워. 예. 근데 방금 이제 그 줄리어스 랜들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팀의 로스터는 정말 그 구성 자체가 정말 소름 끼치는 최악의 조합으로 보여진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그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 포진되어 있는 그 세 명의 소름 끼치는 괴물들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이름을 말하기도 참 되게 아까운 그 데인 스미스 주니어, 네. 프랭크 닐리키나 그리고 엘프리드 페인튼이 있죠. 네. 정말 스펠링을 하나하나 읊조리기도 정말 아까운 애들인데 정말 그 닐리키나는 정말 성장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장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고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는 뭐 이미 구단 내에서 신뢰를 잃은 상황이고 엘프리드 페이튼은 뭐 저희가 기존에 얘기했었던 뭔가 물론 안타까운 이유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인저리 프론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계속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마커스 모리스가 볼을 드리블링하고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봤어요. 그걸 진두지휘하는 걸 보고 정말 소름이 끼쳐서 정말 네. 한 10분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유영리스 경기 보면 흡사 예. 약간 스트리트볼 구단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길거리 농구. 왜냐하면은 완전 아이소가 그렇게 뛰어난 애들도 아닌데 예. 완전 아이소 베이스의 공격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이 좋아질 수가 없고 이 프로농구 세계에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개인기가 있는 선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애매한. 제가 그 시즌 프리뷰 때 뉴욕이 올 시즌 10승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벌써 4승은 했어요. 그래도. 네.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시즌 프리뷰 때 줄리어스 랜들이 이제 올스타가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는 이 줄리어스 사과하세요. 랜들의 그 성장 폭에 대한 그 실망감은 정말 네. 소름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전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나서 뭐 포인트 가드의 부재도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선수들 간의 조화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의 가장 큰 성장을 못한 부분은 더블팀에 대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 이 선수는 정말 안 좋더라. 이 선수가 지금 벌써 한 5년 정도 NBA에서 지금 뛰고 있는 그렇죠. 선수잖아요. 네. 도대체 더블팀이라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건지 더블팀이 오면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이렇게 공을 떨면 떨어뜨리는 그러면서 턴오버를 시전하더라고요. 이 선수의 지금 어시스트 턴오버 레이셔가 정확하게 1입니다. 패스를 하나 하면 어시스트를 하나예요. 그러니까 패스를 하나 하면 턴오버를 하나예요. 그만큼 지금 더블팀이 왔다 하면은 막 진짜 무슨 네. 대처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네, 마치 루키가 처음에 NBA에 입대를 한 것처럼 네. 안타깝네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네. 뭐 피스테일 감독 아까 뭐 축하 얘기 있었는데 뭐 향후는 뭐 지금 뭐 애틀랜타랑 인터뷰도 진행했던 것 같고 피츠데일 감독이. 네네. 어. 뭐 그런 걸 한번 아니군요. 제가 이거 실수했네. 잘못 봤네요. 아 그런가요? 네. 어디가 인터뷰했대요? 아니요. 잘못된 인터뷰를 아예 정보 안 했죠, 봤어요. 아직 안 안 됐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말씀하니까 또 기억이 나는 게 최근 그 한 10년 동안 그 닉스 구단에 몸담았다가 잘렸던 감독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재취업에 구직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입니다. 마이크 덴토니 감독이라고. 그 외에는 다 지금 무직 퍼레이드를 지금 무직 퍼레이드 플러스 샐러리 공짜로 받기 이걸 계속 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피츠데일 감독은 참 뭐 아까 주인장님이 호감이 간다고 말씀도 하셨었지만 어쨌든 NBA 내에서도 네. 항상 되게 뭔가 그 선수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피츠데일 디테일에 감독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인데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꼭 나중에 어떤 그 셀러리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은 그러네요. NBA에서 보고 싶으면 철학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후임으로는 그 마이크 밀러 어시스턴트 코치가 인터닝 코치를 맡기로 그렇죠. 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사에 보니까 토론토의 마사이 우지리 단장을 영입하고자 싶다. 네. 보고 싶다. 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올까요? 안 오지 않을까요? 글쎄요. 예, 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우지리는 뭐 토론토도 갔으니까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딱히 온다고 해도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그 단장이 이게 권한을 많이 주면
사실은 선수 구성을 확 바꿔야겠죠. 그렇죠. 지금 토론토도 뭐 G리그부터 끌고 온 애들로 그렇죠. 잘 올해도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거야말로 정말 단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 뭐 누구를 채우기보다 네. 단장이나 프론트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네. 프레지던트랑 그 단장을 다 엎어야 됩니다. 다 그렇죠. 엎어야 되는. 네. 정말 뉴욕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 기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이 네. 마지막이겠죠. 저희가 그런 게 많잖아요. 오늘 말하지 못했던 거 다 짚으려고요. 왜냐면 차분하게. 오늘은 차분하게 농구 얘기만 하잖아. 네. 우리가 농구 얘기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갑자기 지난 시즌이 생각나요. 3인방송이 참 많았죠. 그렇죠. 잔잔했죠. 네. 다음 소식은 케빈 러브의 트레이드 아. 관련 설인데 일단 러브가 작년에 발부상으로 66게임을 결장을 했죠. 네, 올해가 31살에 맞는 12번째 시즌이고 클리블랜드가 지금 동부 13위를 달리고 있어서 네. 이제 트레이드설이 이제 솔솔 풍기고 있습니다. 네. 네. 트레이드가 된다면 네. 어느 팀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지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뭐 케빈 러브의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항상 음. 네, 그 엮였던 팀이 한 팀이 있는데 네. 바로 포틀랜드죠. 포틀랜드. 네. 그렇죠. 빅맨의 어떤 부재, 득점을 할 수 있는 빅맨의 부재, 그리고 릴라드와 맥컬럼이 그 림 부위에서 이제 뭔가 골대를 휘저을 수 있게 그 스페이싱이 가능한 빅맨을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왔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케빈 러브의 어떤 포틀랜딩 루머는 항상 네, 몇 년째 계속 이어져 있던 부분이 있었고 이번 시즌에도 물론 이제 셀러리 캡의 어떤 뭐 하산 화이사이드의 어떤 만기 계약도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퍼즐을 좀 더 맞추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하지만 포틀랜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저는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네. 뭐 컨텐더 팀 중에서는 보스턴이 어울리지 않을까. 보스턴. 네, 지금 뭐 호포드가 빠져나간 이후로 사실 뭐 그 역할을 해줄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슈퍼맥스, 슈퍼스타 우리 브라운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케빈 러브 같이 좀 무게감 있는 선수가 네. 좀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늘 그게 그 고민이었잖아요. 보스턴의 그쵸, 그 팀의 입장에서. 숙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과연 클리블랜드가 데니 에인지 단장이랑 과연 그런 딜을 하고 싶어 하려는지는 네, 지켜봐야겠죠. 당한 게 있잖아요. 당황이 있기 때문에. 망가진 엉덩이 한번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한 번 당하면 계속 당해요. 원래. 그래서 심하게 당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케빈 러브에 대한 생각이 네. 그러니까 포틀랜드 팀은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가치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플레이오프 때의 프론트 코트로서의 자질은 수비적으로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케빈 러브 원하는 팀들이 정규 리그에서 뭔가 몇 승을 더하기 위해서 가져간다거나 혹은 이 선수를 코너스톤으로 쓰기 위한 구단은 없을 거라는 거죠. 약간 근데 플레이오프 때 메인 팀으로는 좀 어려울 거, 그러니까 메인 선수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이 선수가 하나의 부스팅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단이 좀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동부에서 올랜도. 네, 올랜도에서 사실 부세비치도 좀 몸이 안 좋고 향후에 들어오시면 에런 고든이 만드는 스페이싱이 너무나 명확하게 작기 때문에 에런 고든. 네. 둘 중에 하나를 내보내야겠죠. 그렇죠. 네. 아. 부세비치나 에런 고든에서 내보내고 아이작이랑 러브랑 맞추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올랜도는 그 앞단에 있는 가드들도 지금 한번 다 갈아엎을 루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혼자. 러브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래도 그 슈팅 3점 슈팅 능력과 수비 리바운드는 좀 건재한 편이니까. 뭐 리바운드 자체에서는 뭐 타이 추종으로 그렇죠. 불할 정도로 리바운드는 완전 잘하죠. 스킬이 있는 네. 빅맨이고 그쵸. 3점 자체도 마찬가지고 러브가 사실 그 특히 클리블랜드에 합류하기 전 시즌부터 이제 3점 슛의 어떤 비중을 많이 높였었는데 그 전에 사실 케빈 러브의 리바운드율은 정말 최고였죠. 그쵸. 네. 더블 머신이었죠. 네. 지금은 트리스탄 탐슨 뒤에 가려져 리바운드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롤을 이제 구분을 시킨 거죠. 탐슨은 그냥 밑에 네. 부박을 받아놓고 네. 러브가 스페이싱에 기여를 해주는. 네. 그렇죠. 러브가 좀 약한 게 그 수비, 대인 수비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니까. 그렇죠. 인사이드 수비가 약하죠. 네. 그래서 이제 수비가 좀 강력한 수비 능력이 좀 좋은 빅맨과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러브는 사실 인사이드 수비가 약하다기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샷블락킹 능력이 좀 이렇게 부재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아웃사이드에서 프리미터 디펜스까지 리치를 하는 그 영역이 좀 짧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농구에서 활용도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포틀랜드랑 성사가 되면은 아마 화사랑 그럼
트레이드 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럴 확률이 높죠. 셀러리 캡의 어떤 매치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예. 아, 이제 포틀랜드에서 지금 화사 잘하고 있던데. 아니 사실 포틀랜드에서 지금 믿고 쓸만한 선수가 화사나 살밖에 없어요. 클리블랜드에서 화사랑 트리스탄 탐슨 더블 콤비 보면 아주 볼만하겠네요. 왜냐면 트윈타워 둘 다 갖고 있거든요. 지금. 리바운드.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제러 델론과 디안드레 조던 꼴이 나는 거죠. 네. 둘 다 더블 더블 못하는. 그렇죠. 네. 12-9, 12-9, 그렇죠. 12-9. 9, 12, 12, 9 이런 거죠.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마이애미 한번 생각해봤었어요. 마이애미 괜찮다. 거기 아데바요가 있고 하니까 오, 지금 괜찮네요. 메이어스 레너드가 주전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케빈 러브면은 마이애미 네. 괜찮네요. 그렇죠. 거기보다는 몇 단계 상위 호환이기 때문에. 괜찮네요. 가능성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어느 팀으로 만약에 진짜 가게 되면 또 굉장한 또 그 변화가 일단 100일이고. 네. 그렇죠. 있을 것이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루카 돈치치. 이게 저희가 몇 주 연속 계속 루카 돈치치 소식을 안 전해드릴 수가 없을 왜냐하면 정도로 무한 잘하고 있죠. 리스펙이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번에 또 세운 기록은 마이클 조던을 제쳤네요. 그렇죠. 19경기 연속 20득점 5리바 5어시스트 이상의 대기록을 또. 정말 무한 리스펙트합니다. 야, 정말 그분 소화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기록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돈치치가 10월 29일 덴버전에서 12득점 4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한 이후에 현재까지 평균 31득점 10.2리바운드 9.8어시스트라고 합니다. 진짜. 근데 이게 러셀 웨스브룩의 평균 트리플 더블의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네, 뭔가 이기기 위한 트리플 더블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주인장님이 웨스트브룩 상당히 좋아하셨었는데 이게 과거형이 됐네요. 이제. 네.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또 효율성 없는 인간 또 극혐하거든요. 멍청한 애들 있잖아요. 일만 열심히 하는 이런 느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약간 루카 돈치치는데 스마트하게 그러니까요. 이기는 트리플 더블 한다는 게 진짜 나는 대단한 것 같아요. 돈치치는 좀 르브론 제임스 이후로 물론 르브론 제임스랑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교가 되고 있고 물론 운동 능력 부분에서는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기는 하지만 저는 가장 높게 사는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르브론 제임스를 언급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기만의 페이스를 만듭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뛰는 거예요. 그 경기 자체 조율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무한 리스펙트. 르브론 칭찬한 거야? 르브론과 돈치치를 이제 르브론 묶어서, 칭찬한 것 같아요. 묶어서. 저는 이 페이스 조율하는 부분 항상 말씀드렸었어요. 네. 르브론은 자기가 원하는 페이스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네. 그렇죠. 이거를 편집해서 가인님한테 별도로 줘. 이 페이스를 만들 줄 안다. 네, 페이스 만들 줄 아는 거예요. 네, 리그에서 페이스를 만들 줄 아는 유일한 선수? 유이한 선수다. 유이한 선수. 네, 루카 돈치치와. 더 있겠지만 어쨌든 온탑에 있는 허수들이. 그렇죠. 페이스는 워싱턴이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근데 루카 돈치치는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게 멋있다. 현지 방송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루카 돈치치가 르브론을 원래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우상과 라이벌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되게 스토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브랜든 로이부터 해서 르브론 제임스까지 비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패널이나 어떠한 그 농객 객원들도 어떤 선수다라고 지칭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유형의 선수 같은 느낌이 있는 루카 거죠. 돈치치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야, 같고 제2의 누군가. 네, 약간 비교해보려고 찾지만 다 다르다는 거죠. 루카 돈치치의 그 슛 레인지만큼은 슛 레인지 근데 페이스 조절 가능하고 패스 기가 막힌데 뭔가 운동 능력이 있진 또 않아. 근데 또 느리지도 않아. 그냥 리바운드도 되게 진짜 리바운드를 정말 귀신같이 잘하더라고요. 리바운드 잡는 게 정말 소름 끼치죠. 센스 있게 잡잖아요. 리바운드를. 대충 뛰어도 완전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 돈치치 얘기가 나와서 또 추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방송에서 CBS였는지 ESPN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메인 패널들이 그 이제 돈치치와 유사한 선수가 누구인가를 가지고 이제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ESPN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나왔던 세 명의 선수가 첫 번째가 르브론 제임스였고 운동 신경이 없는 대신에 슛거리가 긴 르브론 제임스였고 두 번째가 그랜트리였고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느낌에서 그랜트리 나오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제일 와닿았던 부분인데 레리 버드가 아닌가. 레리 버드. 저는 제가 정말 살면서
어떤 선수를 레리 버드에게 비교할 만한 그 정도의 깜냥이 있는 애들이 나올까 싶었는데 지금 돈치치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확히 뭔가 레리 버드와 가장 흡사한 스타일이 아닌가. 그렇죠. 왜냐면 레리 버드는 어쨌든 80년대 메이 존슨을 제외하면 가장 뛰어난 패서였거든요. 레리 내에서. 버드가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다가 레리 버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외곽슛, 슈팅 레인지 부분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페이스를 만드는 부분에 이런 부분을 비교했을 때 운동신경 자체도 뭔가 온탑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맞아. 가장 비슷한 선수가 레리 버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그 표현이 너무 멋있네요. 그 페이스를 만든다. 정말 멋있는 그 수식어가. 오운 페이스. 네. 나만의 그 페이스로 경기를 지배하는 자. 지배하는 자의 느낌이죠. 돈치치 시그니처 나오면 이런 거 카피 들어가야 돼요. 네. Make your 브라이트에서 광고를 할게. 대충 해. 여기 그걸 여기 말실수할 뻔했다. 근데 그분이 네. 기록이 18번밖에 안 됐다는 게 저는 사실 보고 놀랐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지금 돈치치 선수가 마이클 조던의 기록을 넘어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제 체감상으로 조던 한 4만 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치를? 아니 그게 이제 연속으로 네네. 달성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제 하프타임 끝나고 뭐 가비지나온 게임이 있었겠죠. 네. 그러겠죠. 좀 쉬어 이러면서 이제. 네. 그 덕분에 이제 댈러스의 그 성적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부 2위를 달리고 있어요. 와, 16, 정말 소름 16회로. 끼사체네요. 네. 네. 게다가 그 평균 득실차가 리그 2위를 네. 찍고 있으니까 돈치치가 개인적으로도 잘하지만 팀 승리도 이끄는. 엄마예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프리뷰 때 누가 댈러스로 올라간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누가 예측을 했었더라고. 정말 무한 리스펙트합니다. 이 정도는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야, 소름 다음이죠. 소름 다음으로 밀어봐야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번 주 위클리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는 댓글 타임입니다. 네, 오늘 행인님이 부재이신 관계로 네네. 저희 마법사님이 또 오랜만에 댓글 준비하신 매직 아우, 타임이죠 이제. 아,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앞에는 막 이러다가 이제 그냥 읽으래. 정말 네. 그냥 읽으래. 그냥 집에 가서 혼자 녹음해서 그냥 올리는 게. 네. 아, 나름 싫을 것 같아. 네. 네, 저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네. 어쨌든 지금 사회 자리도 뺏기고 댓글도 뭐 점점 이제 유시지가 줄고 있는데 사실 그게 또 본연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전혀 욕심내지 않고 저희 팀의 승리를 위해 가기 때문에 크리스 부시의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제. 네. 그게 뭔가는 해야지. 중요하다고. 네. 뭔가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뭐냐면 노원파일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파워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약간 기회를 몇 번 줬고 올라왔는데 결국은 올해도 사실 스타팅 라인에 못 들어오고 그렇죠. 라우리 부상 때 나오고 지금 뭐 벤블리 부상 때 나오고 이러겠지만 네. 이거 좀 올라오기를. 그 이제 올 시즌에 그 역할이 조금씩 바뀌면서 네. 제가 사회를 하게 된 거고 네네네. 사실 저는 마법사님이 어떤 이제 코너를 하나 만드시기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충분히 잘하실 분이라고 네. 알고 있고 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잘하실 분인데 네. 아직 시점이 아이 그럼요. 아이. 저 다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오래가는 놈이 이기는 거야.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부재 중인데 네, 이런 틈을 타서 한번 코너 한번 시원하게. 부담되겠다. 다음 주에 바로 시원하게 들어가시죠. 네. 뭐가 시원해. 야. 네. 여튼 네, 무한 리스펙입니다. 네. 그럼 제가 댓글 오늘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난 방송 이후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네. 댓글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저희가 방송 업로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엄마드로자님, 제플리카님, MD님, 스미스팡님 그리고 이런들 어떠하리님께서 저희 방송에 대해서 환영의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네. 뭐 이제 MD님 같은 경우는 진짜 즐거워해서 보기 좋았다. 그리고 이제 버킷리스트가 아이유 콘서트 직관을 이뤘는데 아직 NBA 직관을 못 하셨다고. 그래서 빨리 이루시기를 개인적으로 응원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들 어떠하리님은 이제 직관서를 개웃기던 형수님들에 대한 네. 찬사를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방송 클립이 아까워서 예고편처럼 미리 듣기 클립을 올렸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모리 형님하고 동해와 서해님이 이 8분 뭐냐? 이거 정체가 뭐냐? 왜 올렸냐?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럴 수 있죠. 네. 네. 2주 만에 올라왔는데 8분이야. 저희가 올리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올리고 방송을 녹음했죠. 네. 저건 다시 들어도 제가 너무 흥분해 있어서 그렇죠. 제 흥분 고조가 점점 올라가면서 목은 점점 쉬어가고 그렇죠. 그 와중에도 그 마법사님이 굉장히 그
그 편안한 톤앤 매너를 유지하셨다고 해야 되나? 저보다 호수님이 더 차분했고요. 선생님은 말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경기 보느라고. 예. 아 근데 아직도 막 꿈에 그 LA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직까지 너무 그 좋긴 했어요. 감동이 그렇죠. 있어요. 정말 네. 행복한 시간이었죠. 네. 진짜 제 커리어 통틀어서 좋은 추억이 아니었나. 그럼요. 네. 저는 아직도 그 경기 다음 날 그 브라질리언 스테이크 집에서 아, 그 너무 맛있게 자유님이 그 고기를 선별해서 먹었던 제 페이스대로 먹었죠. 자기만의 페이스대로. 그렇죠. 그렇죠. 거기 그 왜냐하면은 페이스 유지하면 계속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가게였잖아요. 네. 헤지테이션을 계속 하더라고요. 페이스 정말 많이 나오네요. 저는 워싱턴처럼 공격에 올인했는데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후반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소개가 처음으로 돼서 이제 네. MD님, 야수장님, 기탄구원님이 이제 광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네. 뭐 이제 축하와 감개무량함 뭐 이런 아, 것들을 정말. 여러분 알려주셨어요. 덕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예전부터 저희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참 같이 이런 감동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죠. 예. 저희가 뭐 어느덧 쌓인 시간이 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다 청취자분들도 같이 쌓아온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저희도 함께 기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 제가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본방사수 뿅뿅님 네. 그리고 야수장이님 그리고 난리나님 세 분께서 이제 각각 후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후원은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죠. 그렇죠. 그 금액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리뷰 그리고 엄마 드로자님 그 세나공장은 올 시즌 로니 워커로 또 찍어냅니다. 그 세나토니오가 항상 없는 선수 뎁스 와중에 새로운 선수들이 좀 나왔는데 이번 이제 로니 워커 선수가 반짝 좀 잘한 날이었죠. 그 경기 한 경기 좀 잘했죠. 한 경기. 다음 경기 잘했고. 안 나오던데. 네, 한 경기 잘했고 그 한 경기 잘했고 그 경기 좀 사실은 조금 유심히 저희가 봐야 되는 시사점은 디온테 머레이가 원래는 20분으로 출전 제한 시간을 갖고 있어서 항상 리밋을 받았는데 그날만큼은 물론 오버타임이지만 약간 클러치 시간에 좀 투입이 되면서 30분을 찍고 클러치 슛을 넣는. 그러니까 약간 그 전에 디온테 머레이와 구단 간의 마찰이 엄청 많았었고 그쵸. 디온테 머레이는 자신의 에너지를 다 코트에 못 쏟게 하는 구단의 방침에 약간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뭔가 오히려 좀 빛이 보이지 않았었나 디온테 머레이와 그 구단 간에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시사점이 아니었나. 팔려고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닐까요? 잘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로니 워커가 4쿼터에 그 휴스턴 팀 전체보다 더 많은 득점을 했죠. 네. 정말 슛감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야코폴레 선수가 폴레? 야구퍼들. 야코 펠틀이죠. 펠틀. 발음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백인애가 그래도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폴레 블락을 저는 약간 음식 같죠. 약간 그쵸. 맛있는 쥐폴레?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쥐폴레 느낌 있게. 쥐폴레. 약간 멕시칸 푸드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그 선수가 마지막에 클러치 블락이나 이런 블락을 그날 열심히 잘해줬기 때문에 네. 그렇죠. 또 그날 경기를 좀 해주지 않았나. 저희가 지난 방송 때도 좀 걱정을 했는데 네. 세난이 좀 연패에서 탈출하는 경기이기도 했고 좀 이 주인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로테이션에도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어서 네. 앞으로의 세난 경기를 좀 저희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이 그 멋진 버틀러 사진을 올려주시면서 그 토론토전에 승리한 마이애미의 그 기분 좋은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루크 더글라스 캐너드님이 네, 웰컴백. 네, 확정 지으셨죠 이름을. 네, 요거를 10년 더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10년은 뛰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원하시더라고요. 네. 10년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일단은 네이버에 사진이 등록되길 기원합니다. 캐너드가 의외로 잘해요. 네. 네. 지금 뭐 사실상 뭐 거의 2옵션이죠. 그럼요. 잘하고 있어요. 네. BQ도 굉장히 좀 있는 편이고 네. 스킬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지금 감독이 많은 롤을 이렇게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네.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고. 네. 좋습니다. 본인 뭐 밥값은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럼요. 카일 싱글러보다는 훨씬 위대한 선수가 될 것 같은데. 누구요? 네. 그리고 다음은 야수장이님. 네. 지금 방송 들으면서 퇴근하는데 가야님 술 드시고 방송하셨나요? 네. 르브론 신세 한탄 방송 너무 웃겼다고 이제 댓글 달아주셨고요. 듣다가 웃겨서 죽을 뻔했네요. 특히 이뇨제 발언에 쓰러지셨다. 굉장했죠. 그 감기 투혼이셨는데 그렇죠. 이뇨제 먹고 방송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럼 뭐하냐고 돈지치 무한 리스펙. 이게 있었어요. 네. 뭐 그
가야님이 하다가 그럼 뭐 하냐고. 지금 후마니 스펙인데 이러면서. 아 이렇게 살려주시네요. 네. 근데 이게 진짜 계속 방송 듣고 나서도 네.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이 말이.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야님이 네. 그 감기약 덕분에 호수이님한테 정말로 불어난 신세한탄을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속마음을 진짜로 약간 얘기하는 그 형의 오랜만에. 자존심으로 말을 끝까지 못했던 걸 무너뜨리고 이녀제로 무너져서 야 이것 좀 해줘라. 잠깐 말씀드렸죠. 르브론은 페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한번 되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서로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는 잘 못하는 것 네. 같아서. 저는 마이크가 없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이 주어진 2시간만이 제겐 할렐루야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할렐루카. 무한 리스펙트 하죠. 네. 할렐루카. 네. 호수이님도 본인의 페이스를 만드시는 사람이죠. 네. 그렇죠. 네. 맞춰가야죠 페이스는. 네. 여기 방송이 끝나면 가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맛집 네. 달인 세븐님하고 그리고 SDFG님께서 이제 저희 네. 웃음에 대한 클레임을 주셨는데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이게 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네. 네. 불편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방송 초기 컨셉 자체가 저희가 뭐 이렇게 정말 동네 친한 선후배끼리 만나서 네. 술 마시면서 하던 그런 스타일의 얘기의 방송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웃음이 좀 빠질 수가 없고 네. 이 공감이 조금 안 되시더라도 네. 이 자꾸 들으시다 이 보면 마이크를 이제 대고 하니까 갑자기 고막이 터질 것 같이 올라가는 데시벨이 있어서 그렇죠. 네. 저희가 늘 유의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네, 뭐 주인장님이 또 이거를 또 뭐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긴 했는데 네. 뭐 저의 컨셉이가 받아들여달라는 말보다는 그렇죠. 그 죄송하다. 죄송하죠. 죄송하고 주의해 보겠다. 근데 제 성대가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능적 감각이다. 그러니까 네. 그 약간 이성적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고의가 아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 좀 알아달라. 저희 방송도 저희의 데시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스미스팡님이 그 네. 연속으로 달아주셨는데 그 마이애미와 시카고의 리뷰를 각각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버틀러가 맹활약한 것은 기쁘지만 그리고 팀이 지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좀 답답한 모습에 대해서 한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는 첫 연승의 감격스러움을 표현해주셨어요. 시카고가 네. 연습을 했군요. 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하나 질문을 주셨는데 뭐 과연 리빌딩을 성공시키려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버틀러 트레이드 때는 상당히 좀 그 코너스톤에 대한 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었는데 자기는 그 스미스팡님이 의견은 하나는 스타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좀 버틀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이런 점들을 뭐 상세하게 한번 다뤄주셨으면 어떠냐. 그 구단의 리빌딩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지 않았어요? 리빌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뤄주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뭐 네. 리빌딩 성공 사례 뭐 이런 느낌으로. 한 번 하지 않았었어요? 아닌가요? 성공 사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언급은 굉장히 많이 중간중간에 했는데. 했는데 별도의 자유주의 다른 적은 그렇죠. 없었죠. 네. 좋은 자유주제네요. 이게 이제 성공 사례를 쭉 모아서 한번 살펴보면 시카고가 지금 성공과 아예 그 실패 사례를 네. 나눠서 비교해 보면은 그것도 좋고요. 괜찮네요. 네. 스미스팡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를 조금 네. 짚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네. 마법사님이 잘 준비해서 하시면은 이제 특집 가나요? 그렇죠. 나의 시간을 내가 만든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법사님도 리빌딩 해야 되지 않나요? 내 마음을 리빌딩하고 싶어. 캐릭을. 자, 네. 여러분도 지금 매직 타임과 함께 네, 어쨌든 이 주제는 저희가 자유주제로 한번 잘 꾸며보는 거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곰님과 야수장님께서 오늘 경기는 아니고 지난 경기에서 AD의 활약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죠. 특히나 이제 야수장님께서는 호수인님이 전에 얘기했던 그 길거리의 개미 배짱이 강아지 고양이 새끼까지 다 주고 데려와야 한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그렇게 다 주고 데려왔죠. 그리고 오늘 좀 AD를 언급할 필요가 있죠. 오늘 경기. 네, 오늘 경기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고 50점 시즌 하이였죠. 50득점. 네, 시즌 하이 50득점을 기록하면서 그 호수인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완벽 부응을 하고 있죠.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도 확인했죠. 그의 사랑. 그만 좀 찍어라. 네. 그리고 이제 로드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그 스미스팡님이 그 UFC 부산 그
오픈이 열리는데 네. 그게 이제 메인 이벤트라고 하죠. 네. 거기 그 정찬성 선수와 원래 오르테가 선수가 매치업이 돼 있었는데 그게 좀 무산이 되면서 지금 다른 선수로 에드가 선수였나요? 네. 대체가 됐다라고 들었는데 요게 이제 발표가 난 당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로드 매니지먼트 이야기와 이제 연결하시면서 아, 이건 정말 좀 팬들한테 큰 실망감을 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 달아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문 네. 가야이님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는 진짜 양치하다 토할 뻔했다고. 이게 뭐였죠?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이거? 그 뭐였죠? 이게 뭐 어떤 맥락에서 나왔던 거죠?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아마 호수인님과의 맥락일 텐데. 뭐 무한 리스펙트와 관련된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그날 하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도 무브가 다 기억은 안 나요. 그분이 위기의식 갖고 접근을 하니까 그쵸. 놀라운 결과가 창출되다. 거의 행인한테 나 아직 있다. 네, 나 건재하다. 나 아직 있다를 하고 가셔갖고. 그죠. 감기약이 센 건가 봐요. 네. 타미플루라는 소리가 있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또 스미스팡님의 리뷰. 네. 이제 버틀러 이 말 이제 티보드 감독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나 정말로 행복하니까 여기서 뭐 아데바요라 히로랑 재밌게 농구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이애미의 관람 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뭐 티보드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LA 머물고 있다고 지난 방송 때 저희가 잠깐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렇죠. 마이애미가 네. 지금 동부 3위더라고요. 네. 네. 정말 잘하고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워싱턴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빌의 더블 디펜스 상황은 전혀 개선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의지가 없죠. 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리고 뭐 아톰이 안 나왔는데 하치무라는 생각보다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법사님 힘내세요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힘이 나시나요? 저요? 네. 근데 뭐 이미 힘은 빠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경기는 네. 보고 계시죠? 아 그럼요. 필라델피아 이겼어요. 행인 보고 있니? 네. 그리고 이제 동해아 서현님 포틀랜드와 레이커스의 경기, 네. 뭐 앤서니 데이비스와 르브론의 활약, 그리고 우리 멜로 형의 무난한 기록, 뭐 대표에 인정합니다만 또 르브론의 팬 서비스에 다시금 르브론의 위상을 떨치는 계기가 되네요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음은 엄마 드로자님이 사진 저희 그 국내 기사와 함께 시몬스의 두 번째 3점 장렬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재밌게 쓰네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기사 타이틀이 너무 웃겨요. 벤 시몬스 통산 두 번째 3점 슛 경사 50% 고감도 슛 이렇게라고. 저는 이거 관련된 기사 야마라고 하죠. 그렇죠. 기사 제목을 네. 야마 뽑는 것 중에서 가장 임팩트했던 건 뭐니 해도 옛날 하승진 선수가 포틀랜드에 계실 때 네. 폭풍 이동 폭풍 이동이 짱이죠. 그 옛날에 일간 스포츠 같은 신문에 일면에 그렇죠. 폭풍 이동. 네. 전 정말 축구인 줄 알았어요. 전 아직까지 이런 헤드라인이 정말 적응이 안 됩니다. 이게 해외 언론을 보다 보면 사실 정말 팩트만 나열을 해서 이제 보통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적응이 안 되네요. 근데 어쨌든 벤 시몬스의 슈팅 관련해서 또 이제 그 브렉 브라운 감독이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막 하도 막 이제 뭐 슈팅 뭐 난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어떤 그 벤 시몬스가 지금 최근에 그 현지에서 그 DPOI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난주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슈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활약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뭔가 벤 시몬스에서 편을 들어주던 브렉 브라운 감독이 뭔가 기자들의 어떤 그 어택에 좀 말려가지고 경기장 제발 그 외곽슛 하나씩은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인하고 말았네요. 들어가든 말든 2점이든 3점이든 롱 투건 뭐든 간에 네. 그냥 시도 하나씩만 시도만 하자 이런 얘기를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죠. 아니 저 행인이 필라델피아 경기를 자주 보잖아요. 그렇죠. 그 보면서 벤 시몬스에 대한 답답함을 굉장히 자주 토로를 하는데 진짜 외곽슛을 좀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으면 경기 중에서도 많이 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들어가더라도. 그 선수의 다른 진행들이 너무 소름 끼치기 때문에 슈팅만 더해지면 정말.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필라델피아랑 토론토 경기 보면서 필라델피아가 결국 승리로 끝나긴 했죠. 근데 그렇죠. 사실 사쿼터 때 많이 갭이 줄면서 이제 지켜내면서 이제 이겼는데 그 3쿼터까지 보면서 시약한 선수가 네. 시몬스한테 꽁꽁 묶이는 걸 보면서 디펜스 능력만큼은 왜냐하면 시약함을 원원으로 이렇게 좀 제어하기 좀 힘든 선수인데 그게 되더라고요. 시몬스가. 그래서 제가 진짜 디펜스 능력을 오늘 경기를 보면서 되게 높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특히나 시몬스를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걸 너무 잘해서 칭찬을 해야 될지, 우리가 기대하는 걸 너무 못해서 비난을 해야 될지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래도 두 번째 3점은 칭찬을 해주기 마땅한 네, 결과. 두 번째 3점. 네.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심원 선수 응원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댓글은 스미스팡님이 이제 피스텔 감독 경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네. 아이고 랜드라라고 이렇게 짧게 달아주셨습니다. 음. 그리고 다음은 블루곰님. 그 CP3 딜레이 오브 게임이라는 룰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네요. 왜 이런 똑똑한 선수가 예전에 친정팀 라커룸 뒷구녕 후렸을까 싶지만 OKC 입장에서는 든든한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요 딜레이 오브 게임이라는 룰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기를 제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딜레이를 적용시켜서 이제 그 콜을 부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웃 오브 바운드 플레이에서 바로 패싱을 하고 이제 경기를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때 경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 심판들이 그 재량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그 콜을 부를 수 있는. 경기를 그러면 지연시킨 거에 대한. 그렇죠. 네네. 그럼 이제 포지션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적재적소에 CP3 선수가 이제 클레임을 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CP3의 뭐 인텔리전스 하면 뭐 사실 저는 제이스 키드 이후로 아마 가장 똑똑한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이슨 키드 얘기를 제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똑똑한 선수들의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감독들이 인정하는 그 똑똑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항상 그 대표적으로 꼽히는 선수가 CP3이기도 하고 감독들이 뭔가 굳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경기 내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뭔가 이해를 하는 훌륭한 디시전을 만들어내는. 가끔은 좀 과한 승부욕에 좀 화를 부를 때도 요즘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올리언스 시절만 해도 정말 냉정한 부분, 과한 승부욕에는 불구하고 이성적이라 판단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약간 조금 감정적으로의 그 컨트롤이 안 되지 않나. 네, 최근에 트래시 토킹을 많이 자유투할 때 트래시 토킹 몇 번 하면서 테크니컬을 최근에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CP3가. 네, 좀 그러니까 물론 현명한 행동을 한 적도 있지만 요즘에는 약간 그런 그 행동의 효율성이 이렇게 옛날보다는 높지 않지 않나. 약간 그 CP3가 싸운 커리어보다 이 반지라던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좀 슬프긴 하거든요. CP3가 뉴올리언스 때는 정말 그러니까 그 키와 그 피지컬이 정말 막강했거든요. 네. 요즘에 좀 아쉽죠. 전성기 때 파이널까지 뭐 쫙 치고 그렇죠. 뭐 지더라도 뭐 한번 그런 게 좀 있었으면 더 다시 한번 좋았을 텐데. 휴스턴과 6차전이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다시 생각할수록 그렇네요. 그 말씀하신 그 친정팀 라커룸 뒷구녕은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딜레이 오브 게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경기 중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2번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은 상대 팀에게 자유투 하나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OKC가 굉장히 결정적인 상황에 받아오면서 이제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여기가 저희가 정확한 장면을 파악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 엄마 드로자님이 이제 돈치치 역시 무한 리스펙. 르브론은 이런 것도 못하니 분발하렴 17년 차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좀 안 계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이 우리의 히로가 시카고를 무너뜨린 순간 전 어떤 표정을 해야 할까요? 네. 라고 이제 심란한 마음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도 타일러 히로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시카고 경기 때 크리스턴을 날리는 퍼스트스텝에 이은 스텝백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약간 숄더베이크를 주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들어가다가 원래 2번 들어가서 스텝백을 하는데 원투로 빠진 히로가 원투에서 크리스턴이 그래도 수비가 좋은 선수인데 완전 날려보내고 3점을 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왜 히로가 오늘 시카고를 잡았는지 아실 수 있는 장면이지 않을까. 벤치에 넣어서 지금 막 20득점을 간간히 또 올려주기도 하고. 뭐 덩컨 로빈슨하고 둘이 약간 뭐 3&D 역할을 되게 명확하게 나눠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플레이도 간결하고 이 선수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스마트한 선수인 것 같아요. 히로죠. 그리고 다음 댓글은 안무님. 기분이 우울할 땐 행타임을 듣습니다. 오늘은 우울하시겠네요. 많이 우울하겠는데. 그리고 다음 댓글은 야수장이님. 타운스는 정말 만날 때마다 크게 혼나네요. 꿈에 나타날 듯 갈매기 귀신. 그래서 오늘 갈매기와 타운스의 매치업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직 그 레벨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죠. 확실하게 보여줬죠. 네.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레이커스의 농구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쉽게 한다. 네, 마치 뭐 풋볼 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르브론 제임스도 칭찬을 받아야 되고 앤서니 데이비스는 정말 앤서니 데이비스였다. 이걸 진짜 초반 25경기, 24경기, 5경기 지금이 지난 시점에선 명확하게 둘의 슈퍼스타는 대단했다. 그러니까요. AD가 레이커스 온 지 첫 시즌인데 확실히 이 초반 페이스를 보면 그 기대 이상을 또 해주고 있고 확실히 또 수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그 하나 본 게 있는데 레이커스의 디펜시브 레이시오가 정말 좋았어요. 효율성이.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전 선수가 좋았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수치를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 작년에 팀이 110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르브론도 사실은 작년에는 한 110대였던 것 같아요. 디펜시브 레이팅이.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100 초반대로. 론도는 90까지 내려온. 그걸 보면서 한 명의 선수의 변화가 팀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사실은 몇 년 동안 수비를 직접 받았지 않습니까? 그 슈퍼스타도 역시나 같이 동조했을 때 팀이 전체가 변하니까 이 팀의 수비 능력 효율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현재에서 그 DPOY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 하지만 그 안테토쿤보 역시 정말 소름 끼치는 말도 안 되는 수비를 지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두 선수가 지금 리그 최고의 디펜더로 활약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초반만 보면 DPOI 그 후보로는 그 벤 시몬스, 앤서니 데이비스, 안테토쿤보 그 정도 선수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5득점에 평균 2블락 퍼 게임 플러스 80% 이상 자유투가 여태까지 선수 중에서 없었던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DPOI에 대해서 앤서니 데이비스를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앤서니 데이비스의 그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레이커스의 수비가 쓰레기였잖아요. 그렇죠. 그 쓰레기의 수비를 어쨌든 지금 리그 상위급으로 그렇죠. 끌어올린 그 주역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럼 르브론도 지금 어시스트 리그 전체 1위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 야, 17년 차인데 네, 드디어 그렇죠. 어시스트 왕 한번 먹나요? 가연님의 대변인 같은 느낌으로 앤서니 데이비스가 수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르브론 제임스 어시스트가 나왔죠. 다 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네. 방송 중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수비 효율성도 되게 칭찬 받으면 갑자기 어시스트 넘어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르브론 제임스가 MVP랑 파이널 MVP랑 다 받았지 않습니까? 득점왕을 했었나요? 득점왕 했었죠. 그러니까 어시스트까지 1위를 하면. 그렇죠. 어시스트 1위는 아직 한 달성한 적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라면 되게 제 17년 차에 대단하지 않을까.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것 같네요. MVP 레이스 못지않게 DPOI도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또 하나의 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야수장이님의 댓글을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댓글 소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는 자유주제 시간입니다. 오랜만인가요, 이것도? 오랜만에 호수인님의 또 자유주제를 듣게 됐는데 좋습니다, 아주. 호수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흥미를 보이시면서 직접 또 발제도 하시고 오랜만이죠, 이렇게 흥미 있게 먼저 말씀하신 게. 왜냐면 어쨌든 저희가 이번 시즌부터 좀 뭔가 컨셉을 좀 다변화를 한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컨셉을 좀 이제 좀 접어뒀다가 뭔가 지금 딱 인원들도 별로 안 나오고 뭔가 오랜만에 작년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전에 4개의 시즌 동안 저희가 방송을 진행했던 시즌에 뭔가 예전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다시 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후수희님이 이번에 그 선정하신 주제는 페이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페이스에 대한 어떤 그 이슈는 사실 나온 지 오래됐죠. 뭐 골든 스테이트를 중심으로 사실 페이스가 많이 올라오고 또 이제 휴스턴의 로켓츠의 사례도 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각종 스탯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3점 슛의 어떤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도 다 뭔가 어쨌든 간에 다시 페이스로 좀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그 이슈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저희가 그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전부터 하긴 했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그 제임스 하든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름 끼치는 그 평균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스탯이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3점의 비중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경기의 페이스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좀 예전의 어떤 사례들을 이렇게 짚어보면서 리그의 페이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또 페이스가 뭐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되면서 지금의 그 리그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좀 조명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 페이스라는 수치는 그 경기 분석 같은 걸 할 때 늘 챙겨보는 그런 수치거든요. 이 경기가 얼마나 빠르게
재밌게 진행이 됐는지를 또 납쳐 이렇게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니까 네. 정확하게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페이스 하면은 그러니까 그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용어는 어쨌든 간에 48분이라는 경기 시간 동안에 한 팀이 얼마나 많은 개수의 포지션을 갖게 되느냐를 네. 저희가 이제 페이스를 측정하는 지표로 볼 수 있겠고 네. 지금 평균적으로는 어쨌든 100개의 포지션이 넘어가는 리그 평균적으로 이제 100개의 포지션, 그러니까 팀별로 100개 이상의 포지션을 갖게 되는 경기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저희가 사실 아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한 팀이 경기하는데 뭐 포지션 뭐 그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리그의 어떤 예전의 어떤 그런 페이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선수들이 과연 정말 빨리 그 농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요소들이 기인을 해서 지금 같은 리그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좀 그렇죠. 보면 재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기대되네요. 뭐 사실 이 뭐 저희가 포지션 얘기를 하면서 지금 페이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페이스라는 개념은 사실 뭐 리바운드, 어시스트, 턴오버, 야투, 성공률 모든 각종 어떤 스탯들이 다 뭔가 공통적으로 이제 그 적용을 해서 기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가 이게 페이스다 할 거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보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팀이 경기를 갖게 되는 포지션의 총합 그렇죠. 이 페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이제 한 경기가 48분이니까 그렇죠. 48분 기준으로 한 네. 팀이 몇 번의 그 공격 포지션을 갔느냐. 그렇죠. 라고 보면은 단순하게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80년대 정도부터 이제 좀 끊어서 네.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 하는데 그 저희가 80년대부터 끊어서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사실 페이스가 최근의 모습을 갖추게 된 데 있어서 그 3점 슛의 등장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 3점 슛에 등장했던 첫 시즌이 바로 이제 그 메이저슨과 레리버드와 함께 등장을 했었던 79, 80년대 시즌인데 저희가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페이스라는 지표 자체에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라고 하면은 샤클락의 도입이라고 해야겠죠. 샤클락. 네. 샤클락이 이제 그 1954년도부터 NBA에서 채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그런 개념인데 사실 이 24초라는 경기 제한이 없기 전에는 그 뭐 한 팀이 얼마나 오랫동안 포지션을 가지고 있든지 뭐 전혀 상관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1950년 시즌이었죠. 그때 굉장히 유명한 경기가 있었는데 그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 피스톤즈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디트로이트와 그 LA 두 팀이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 파이널 최종 스코어가 19대 1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 팀이 그냥 계속 무한 드리블하고 그러니까 이 경기가 이렇게 이런 양상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레이커스에는 이제 그 미네아폴리스 레이커스였는데 그 당시에 레이커스에는 그 NBA 최초의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조지 마이케너 선수가 있었어요. 조지 마이카. 네. 저희가 그 스테이플 센터 갔을 때 물론 가려져서 안 보이긴 했었지만 어쨌든 연구 과반이 되어 있는. 네. 보통 사람들이 통상 그 NBA 최초의 슈퍼스타다 한 선수가 조지 마이케인데 디트로이트 팀에서는 이 선수에게 득점을 허용하기가 싫었던 거죠. 이 선수에게 아예 공을 안 가게 막는 것이 최선의 답이다 싶어서 계속 드리블을 한 거예요. 스틸을 성공할 때까지. 슛도 안 쏘고. 공격 제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48분 동안에 아예 야투 시도 자체를 거의 안 한 거죠. 네, 아예 포지션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19대 18로 해서 디트로이트가 경기를 승리를 했고 조지 마이케는 무려 15점이라는 그러니까 18점 중에 어쨌든 15점은 조지 마이케 득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리그 사무국에서 이걸 보면서 씨발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건 진짜 존망각이다. 이건 누가 이걸 보러 오겠냐 하면서 이제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샤클락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도입이 된 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페이스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시작된 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덧붙이면 샤클락 다음에 생긴 게 8초거든요. 8초. 네. 이 모든 전술이 아마 그 공격의 속도와 포지션을 주고받는 데서 재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농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룰이 생긴 거죠. 8초는 사실 그 바뀐 지는 얼마 안 되었고 그 전에 이제 10초였죠. 10초. 네, 10초 내에 어쨌든 하프코트를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공격 제한식이 생겼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공격 제한을 하되 자기 코트에만 있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승리 점수가 벌어진 다음에 자기 코트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냥 다시 공을 주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 코트를 빨리 넘어가게 하는 시간들을 하는 전술들이 좀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룰들이 좀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샤클락이라는 그 개념이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팀들이 이제 뭐 느낀 거죠. 빨리 해야겠다 경기를. 빨리빨리 뛰어야겠다 하면서 사실 그 도입이 된 이후에는 저희가 사실 그
포지션을 측정할 수 있는 스탯 자체는 남아있지 않아요. 예, 저희가 너무 예전 거라서. 그렇죠. 네, 너무 맞아요. 예전 거이기도 하고 포지션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카운팅이 된 시즌이 한 74년 정도, 74년? 74년. 그때 시즌 정도인데 그 전에는 사실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소름 끼치는 스탯들이 막 난무하던 시즌이었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도 훨씬 빠른 페이스로 전개가 되는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아, 그 훨씬 이전에는 그렇죠. 70년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한데 70년대의 어떤 그 페이스의 기록 잠깐 제가 살펴보면은 네. 그 74년도부터 제가 도입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리그 전체 페이스 평균 기록이 거의 110개 육박을 하는 시즌이 있었습니다. 110개. 110이 72년 리그 평균이. 그렇죠. 리그 평균 전체가. 야. 네, 평균이 이 정도 육박을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그 2019년 기준으로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정말 엄청난 소름 끼치는 그 개수의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높은 수치가 80년까지 유지가 됐었는데 제 개인적인 사담으로는 70년대에 이렇게 높은 페이스가 유지됐던 이유는 선수들이 뭔가 그 각종 이제 약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계속 하던 암흑기 시대였었거든요. 아, 그 당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어떤 능력 자체가 조금씩 향상이 되면서 더 빠른 페이스와 어떤 그런 퍼포먼스 향상이 좀 기인하지 않았나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전혀 검증되지 않은 그냥 설이 네. 그런 설이 네, 있다. 그런 설을 아니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워낙 70년대가 그 암흑기였거든요. 정말. 아, 그때 당시가. 그 뭐 레이 리차르슨이라든지 정말 그 데이비 스톤 나중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슈퍼스타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뭐 플레이어 그 커리어 장치가 단축이 되고 또 이제 뭐 램 바이어스라든지 이런 선수도 심지어 저희가 80년대도 목격을 했었잖아요. 드래프트에서 이제 한 경기 뛰기도 전에 어떤 마약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가는 어쨌든 그런 굉장히 많은 그 마약과 어떤 각종 범죄와 이런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에 시달렸던 시기가 NBA 70년대였는데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선수들이 어떤 뭔가 개량이 좀 개선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 약간 되게 인컴플리트한 그 데이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채점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그렇죠. 80년대 이전에 있는 플레이들은 네. 약간 시뮬레이션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리그들이 판단할 때 리그에서 판단하는 데이터에서도 사실은 80년대 이후에 데이터를 조금 더 신뢰할 수 신뢰하고 있고. 그 전에를 약간 아직은 좀 완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포제션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 매체마다 어쨌든 좀 기준하는 어떤 그 데이터 자체가 좀 다르긴 하거든요. 로우 데이터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체를 참고해서 뭐 바스켓볼 레퍼런스를 참고할 수 있겠고 그렇죠. NBA.com 사무국의 어떤 그런 그 데이터도 참고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좀 정밀하게 페이스라는 개념을 측정하기 시작하려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9년 그 80년도 시즌 그때부터. 3점 슛이 라인이 도입이 됐던 이때부터 저희가 측정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그쵸. 잣대로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 어떤 그 페이스의 시도의 그 룰의 변화를 얘기를 할 때는 이때부터 좀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이 기록을 이제 저희가 예전에 NBA 공부를 막 하면서 조지 마이칸도 오랜만에 듣는데 이 기록이라는 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이제 측정이 되고 데이터가 쌓인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니까 그렇죠. 이제 그 기록들을 지금과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지금이 얼마나 빠른지 어떤 변화가 또 있는지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80년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예. 우선 80년대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70년대 말도 안 되는 소름 끼치는 페이스를 유지하던 팀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어쨌든 그 레리 버드 웨이존의 등장 그리고 3점슛의 등장과 함께 좀 페이스가 좀 정교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뭔가 좀 안정화를 찾는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몇십 년 동안의 데이터를 다 추적을 해놓고 봤어요. 그래프로 딱 그렸을 때 이때는 너무 과하지도 않고 어쨌든 간에 리그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빠른 페이스 농구를 했구나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그 레이커스라는 그 쇼타임 레이커스를 중심으로 했었던 굉장히 빠른 농구를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가 많은 그 지대한 영향을 미쳤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80년대까지는 그 빠른 농구. 네. 그리고 덴버 너게츠 같은 팀들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어요. 네. 그 저희가 이제 덴버 너게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팀 뭐 관련된 어떤 그런 유니폼들이 이런 걸 봤을 때 마일 하이 시티라는 별명이 붙잖아요. 마일 하이. 네. 그 저희가 보통 팀 에디션 저지들을 붙을 때 이제 그 과거의 팀들이 가지고 있던 옛날 레트로 저지처럼 그렇죠. 네. 그런 팀들의 어떤 그 로고로 보면은 팀들의 별명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마일 하이 시티라는 그 네임 자체가 덴버 너게츠에게 붙었던 이유가 80년대에 정말 소름 끼치게 빠른 농구를 통해서 팬들을 열광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플레이 스타일에서 기인해서 이제 그 얻어진 별명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빠른 페이스를 자랑하면서 그 팬들에게 즐거움을 줬던 그 팀들이 많이 활동했던 시기가 또 80년대이고 거기에 기인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왜 80년대부터 NBA가 부흥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죠. 더 재미있는 농구를 이제 그 팬들에게 선사하기 시작했던 거죠. 80년대부터. 이게 페이스가 높다라는 거는 어떻게 다시 말하면은 공격 시도가 그만큼 많았다. 그렇죠. 라고 또 이해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지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그 한 팀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공격권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3점 시도라든가 속공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 다 포함이 되고 그래서 보시면은 그 80년대까지는 그 지금 현대 리그 수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보다도 더 빠른 농구가 더 전개가 됐었어요. 아, 80년대에는 더 빠른 농구가 오. 정말 쇼타임 레이커스를 중심으로 정말 재미있고 빠른 농구를 구사했구나 하는 거를 저희가 그냥 포지션 개수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당시에 어떤 그 활약했던 선수들의 정말 영상만 보더라도 정말 그 즐겁고 빠르고 네, 그런 농구를 많이 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좀 첨언을 하자면 네. 오펜시브 레이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한 포지션에 득점을 했을 때 이제 전체 포지션의 그 득점 수로 봤을 때 오펜시브 레이팅이 약간 페이스가 그래도 약간 되게 플랫하게 움직였던 80년대에 극강으로 올라가거든요. 80년대. 네. 어. 그 이유는 아마 약간 80년대 초반에 일리걸 디펜스라는 룰도 생기고 일리걸 디펜스. 네, 이제 약간 이제 존 디펜스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개인적인 농구들을 추구할 수 있는 아이소를 추구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오면서 더 극도로 공격적인 농구가 오긴 합니다. 그 지역 방어가 사라지면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극도로 공격적인 농구가 올라오면서 공격이 최우선이 되는 그렇죠. 시대가 80년대 왔다가 또 바뀌죠. 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 리그에서도 이제 뭔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부분도 있겠죠. 70년대 워낙 NBA가 죽을 썼고 어쨌든 NBA와 ABA라는 두 개의 리그가 양립을 하는 상태에서 NBA가 과연 NBA보다 나은 게 있나? 그러니까 ABA보다 나은 게 있나? 이런 시점에서 어쨌든 이렇게 리그가 통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리 버드, 메이 존슨이라는 슈퍼스타의 등장과 함께 사무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특히 데이비스턴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 중반에 부임을 해서 많이 기여를 했었는데 방금 주니아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리걸 디펜스라는 그 룰 도입 자체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겠죠. 일리걸 네, 디펜스. 그러니까 샷 클락하고 바이올레이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3점 슛의 도입 그리고 뭐 일리걸 디펜스의 도입까지가 저희가 어쨌든 80년대에 들어서 얘기를 들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80년대 말부터 들어가서 페이스가 현저하게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어. 그렇죠. 그 이 배경에는 그 저희가 이제 그 마이클 조던이 있나요 혹시? 조던을 밟았던 팀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그 항상 배드보이즈로 언급을 했었던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일기. 그렇죠. 어. 그러니까 리그에서 속공과 어떤 아름다운 농구가 난무하던 시기에서 뭔가 이 팀들의 어떤 그 연승 가도에 뭔가 좀 이렇게 침묵 일침을 가했던 네, 제동을 가했던. 그렇죠. 제동을 가했던 팀이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인데 네. 이 팀이 물론 그 3피스 달성을 한 적은 없었지만 80년대에는 이제 3피스 달성했던 팀은 없었거든요. 네. 항상 백투백으로 백투백이 가장 많은 이제 우승 사례였었는데 디트로이트가 이제 89년도 90년도 이제 2년 연속으로 백투백으로 우승을 했고 88년 결승전에도 사실 아이어 토마스가 그 부상톤으로 해서 그 결국 마지막 경기는 출전하지 못하는데 그 경기에 만약에 나왔더라면은 정말 디트로이트가 또 우승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라고 이제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로 어쨌든 이 80년대 말에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그 정말 소름 끼치는 압박 수비와 함께 어떤 그런 수비 전략을 들고 왔을 때 그 효율과 파괴력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항상 그 카피캣의 리그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잘할 때는 레이커스의 스타일이 뭐 제일 최고인 것 같은데 이 레이커스의 스타일을 무너뜨린 게 피스톤즈였어. 그러면 이 피스톤즈의 어떤 색깔이 좀 그렇죠. 이제 한 4, 5년 동안 도는 거죠. 그렇죠. 이 색깔을 다른 팀들이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걸 따라왔던 팀이 바로 시카고 불스였습니다. 네. 시카고 불스가 계속 이 새끼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던 룰을 비롯해서 어쨌든 간에 이 소름 끼치는 압박 수비에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 우리도 맞불 작전으로 놓아줄게 하면서 이 소름 끼치는 수비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들고 와서 또 3년 연속으로 우승을 하죠. 그렇죠. 이 3년 연속으로 우승한 다음에 또 이제 그 레이커스에서 몸담고 있다가 그 뉴욕 니스로 이제 그 이적을 했었던 이적이라고 하기에는 감독이 이동을 한 거지만 팻 라일리 감독이 그 이제 하드워크한 그 블루 칼러 스타일의 수비 전략을 동부 컨퍼런스로 이제 다시 가져간 거죠. 그러면서 90년대는 정말 저희가 그 방송 중에 몇 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수준으로 페이스가 느려지기 시작하죠. 어쨌든 이
수비를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 우승을 하는 거를 계속 몇 년적으로 이어져서 보니까 이 팀들이 카피캣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짱이구나, 무조건 수비가 답이구나 하는 걸 하면서 물론 수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장점을 빼온 거죠. 빼오면서 이 페이스란 자체를 많이 이렇게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시카고 불스가 잘 나갈 때는 페이스가 낮은 팀이었다라고. 사실은 보시는 디트로이트가 거예요. 시작되는 순간부터 페이스의 그 기울기는 급 하강입니다. 그렇죠. 급 하강을 하고 그 불스가 우승을 했던 96년 이후 그때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를 저희는 데드볼 에라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그때 당시엔 4대 센터도 있었고 그러니까 약간 수비를 중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가 되게 화려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약간 공격과 약간 센터 중심 움직이다 보니까 페이스가 더 극도로 떨어졌던 24초를 다 활용하는 공격 전술을 그렇죠. 활용하고. 그렇죠. 다 활용을 하는 센터 것도 패스를 있고. 오히려 좀 더 세트 모션 오펜스. 오펜스보다는 세트 오펜스를 기반한 그러니까 약간 정교한 오펜스. 정교하게. 속공보다는 네. 어. 그러니까 세트 그 패스를- 감독이 지시를 하는 어떤 플레이를 익스큐션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이제 그 집중을 기울였던 시기가 이때였고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유명한 트라이앵글 오펜스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트라이앵글 오펜스는 내가 하려고 어쨌든 간에 그랬네. 트라이앵글 오펜스는 어쨌든 간에 하프 코트에서 그 시스템이 어쨌든 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익스큐션을 그러니까요. 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페이스를 빠르게 가져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리그에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평균 110점 정도 110점에서 105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점수로 평균이 떨어진다면 현재 휴스턴이 1등인데 107.6이네요. 네. 페이스가. 그 페이스. 정도 수준이라면 페이스가 아니라 득점 말하는 거예요. 득점이 네네. 경기당 평균 경기당 득점이 득점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 110에서 105점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현재 리그라면 그 당시는 95득점이었습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 득점이 그건 얼마나 많은 포지션이 죽었는가라는 그렇죠. 걸 증명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 시카고 불스에 이어서 그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사실 정점을 찍었죠. 특히 라가오 시즌 99년도 시즌에 정말 NBA가 망하겠다 싶을 정도로 재미없는 수비 농구를 구사하면서 노답의 느낌의 어떤 팬들의 듣기만 입장에서 해도 봤을 때 네. 그렇죠. 듣기만 해도 시청률 상승에 있어서는 정말 쥐약 같은 그런 수비와 재미없는 농구를 구사를 하면서 리그 3국에서 뭔가 손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든 거죠.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저는 네. 그때 당시에 농구 NBA를 안 봤거든요. 네. 마이클 조던 은퇴 이후에. 네. 근데 그때 호수님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전 당연히 봤죠. 정말 재미없었어요. 정말 소름 끼치게 노잼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참 타이밍이 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던 게 조던이 은퇴했던 게 98년도 시즌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 직후에 바로 직장 폐쇄가 들어가면서 이제 거의 리그가 팬들에게 거의 비난도 받고 반토막 났잖아요. 그렇죠. 네. 리그 자체가 50경기밖에 안 하는 그쵸, 상황이었고 그쵸. 네. 그리고 시즌이 언제 개막할지 저희가 몇 번 방송에서 맞죠. 말씀드렸었는데 네. 시즌이 언제 개막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막 그 몸 관리도 안 하고 그냥 그 선수 있는데? 그렇죠. 빈 베이커랑 뭐 제가 항상 숀 캠프 숀 네, 캠프. 항상 어.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선수들이 어쨌든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시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제대로 구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뭔가를 시작을 하게 되다 보면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이 다 절차가 있고 다 프로시저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걸 다 스킵을 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조던도 없어. 근데 그 와중에 그 샌안토니오가 뭔가 팀 덩컨이라는 새로운 루키 그 뭐지 2년 미스터 차긴 펀더멘탈 그렇죠. 2년 차죠. 그 사실 2년 차였고 어쨌든 데이비 로빈슨이 그 두 명의 최고의 트윈 그 타워. 로포스트 디펜더를 중심으로 이런 소름 끼치는 압박 수비를 통해서 우승을 하니까 네. 팬들 입장에서 정말 노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상대방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뭐 예를 들면은 디트로이트나 뉴욕이나 그 당시에 되게 이제 느리게 농구했던 팀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동부 컨퍼런스의 약간 강자들이었기 때문에 네. 뭐 기대치가 없었죠. 인기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네, 재미가 없었고. 그래서 리그 사무국에서도 이제 뭔가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왜냐하면 조던이 은퇴한 이후에 너무 계속적으로 이제 시청률 같은 부분도 개선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레이커스가 3P하던 그런 기간도 있었지만 어쨌든 레이커스의 3P 종료된 시점에 다시 샌안토니오가 우승을 하고 그 다음 시즌에는 정말 그 NBA 역사상 페이스에서 암흑기 흑역사를 쓴 팀이 한 팀이 있는데 바로 배드보이즈 피스톤즈 2기입니다. 배드보이즈 2기가 2004년도에 우승을 할 때 그리고 2005년도에 그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이제 결승전에서 맞붙었을 때 정말 리그 팬들은 소리를 질렀죠. 저 2005년도 때 디트로이트 배드보스 2기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 때 가장 최저의 시청률. 그렇죠. 네. 그리고 역사상. 기대치도 가장 낮았던. 네. 네. 그리고 샌안토니오랑 디트로이트 결승전에 붙었던 이건 정말 상징적인 느낌인데
정말 세상에서 수비를 가장 잘하는 그러니까 온갖 수비 지표를 다 드러내서부터도 정말 항상 최상위권에 있는 역사에 손꼽히는 수비팀들이 붙은 거거든요. 2004년도. 그 얘기는 이미 80년대부터 느려지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80년대 말부터 느려지기 시작해서 정말 느려질 수 있는 만큼 다 느려져서 거의 기어다니는 수준으로 농구를 했던 게 바로 이때였고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사무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 네. 더 이상 이래대로 가면은 우리가 시청률과 모든 팬들을 잃겠구나 싶어서 그때 도입했던 룰이 이제 그 지역 방어 룰이 생기는 것도 있었고 더 중요한 건 핸드 체킹 룰이 생기죠. 그쵸. 핸드 체킹. 이게 가장 크죠. 네. 핸드 체킹 룰이라고 하면은 뭐 다들 뭐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자유투 라인 밖에 프리드로 라인 밖에서 어쨌든 간에 그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터치도 사실 허용이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그 공격하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많은 자유를 이제 부여해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손을 쳐도 됐는데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핸드 체킹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계속 툭 치면서 이제 뭔가 볼을 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견제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뭐 아예 건드릴 수조차도 없는 수준으로 완전 이제 그 수비가 이제 굉장히 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지금은 그 정도인데 그 전에도 어쨌든 체킹이 된 다음에는 네. 확실히 공격 속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2004년도 그 당시 2004, 5년도에 오펜시브 레이트를 보면 거의 80년대, 70년대 후반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호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80년대 초중반에 재밌는 농구를 올라오기 전에 시대까지 돌아갔다가 바로 그 룰이 진행한 다음에는 거의 80년대 초중반에 그러니까 오펜시브 레이트까지 올라오는 그 룰 하나 변경하면서 올라오는 게 효과가 있었고 점차 그 룰이 이제 리그의 자리를 잡으면서 속도는 점점 올라가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공격자가 좀 더 자유롭게 공격하고 수비는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그 하드하게 수비를 못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어떤 룰적인 변화와 리그 전체가 변화하는 와중에 저희가 예전에 스몰볼 자유주제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그 돈 넬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덕모 감독이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덴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일라이 시티를 진두지휘했었던 감독이 덕모 감독이었는데 그 감독 이후에 90년대 돈 넬슨 감독, 돈 넬슨. 런 TMC를 진두지휘했었던 돈 넬슨 감독부터 해서 그 이제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 덴토니 피닉스 선즈를 리드를 했었던 그렇죠. 피닉스. 이런 팀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굉장히 빠른 스타일의 업템포 농구가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하죠. 어쨌든 어떤 룰의 변화에 그 걸맞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농구를 하는 거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선수들이 자기가 팀에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의 최적화된 시스템이 뭔가를 이제 연구를 하던 팀들이 그 개발을 했던 게 바로 이제 하이 옥테인 디펜스 오펜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뭐랄까 트렌드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선수들은 다양하게 늘 그 시대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빠른 농구를 지향하는 시대에 태어나면은 그 재능을 가진 선수가 그렇죠. 각광을 받고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사실 뭐 지금 저희가 뭐 항상 목격하고 있는 뭐 발란추나스라든지 요나스 발란추나스, 뭐 에네스 칸터, 그죠. 뭐 핫산 화이트사이드 이런 선수들은 사실 90년대 테마스에 맞는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베마 데바요는 정말 시대를 잘 태어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드레이먼드 그린이라든지 드레이먼드 그린도 정말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죠. 시대를 잘 태어난. 귀에 정말 쏙쏙 들어오네. 90년대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있었으면 아마 NBA 들어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네. 어디 고등학교 교사하고 있을 거야. 그렇죠. 빅맨들에게 처발리면서 이제 그 참된 교훈을 받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2000년대 중반 후반까지 이제 온 건가요? 그렇죠. 예. 그게 시작하고 어쨌든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뭐 어쩐 팀이나 뭐 각종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선수들에 의해서 많은 그 패러다임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NBA 페이스의 그 변화의 중심에는 스테픈 커리가 있죠. 커리. 네, 스테픈 커리. 그 정확하게 보자면 2010년도에 네네. 넘어와서 그 중반부터 이제 커리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 어쨌든 간에 스테픈 커리는 그 가지고 있는 그 3년슛 능력을 감안을 했을 때는 리그 역사상 그 누구도 스테픈 커리처럼 자유를 만끽하면서 3년슛 시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트랜지션 상황에서 상대방의 수비가 세팅되기도 전에 그냥 속공 상황에서 풀어 3점을 던지는 것 자체가 거의 죄악으로 받아들여던 시기가 있었는데 빠따 맞았어. 그렇죠. 옛날에. 유일하게 이거에 대해서 뭔가 면죄부를 받았던 선수가 있다면 자유로웠죠. 레지 밀러와 레일런입니다. 아. 제가 그 봤던 기준으로 봤을 때 2000년대까지는 그 두 명의 선수가 유일하게 면죄부를 받았었는데 네. 그 이상의 어너더 레벨로 이 경기를 승화시켰던 게 스테픈 커리였고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페이스가 다시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네, 특히 또 이제 그 레이커스가 이제 2000년도 말에 우승했을 때도 굉장히 빠른 페이스를 기록을 하면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특히 2009년도에는 굉장히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면서 스테픈 커리라는 선수의 등장이 어쨌든 지금 어떤 트렌드라든 자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요소의 어떤 종지부를 찍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리그 전체에 뭔가 빠른 농구에 대한 그 각광, 특히 3년 슛을 통한 이제 그 3년 슛의 어떤 비중 자체를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엄청나게 높아졌죠. 엄청나게 소름 끼치 높아졌죠. 어쨌든 저희는 카피캣 리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지금 트렌드까지 더 이제 확장이 돼서 지금 그 단계가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옛날에 3점 슛 스페셜 한번 해드리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 이유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냥 비슷한 거 맥락이죠. 네. 네. 뭐 3점슛과 그때 3&D 이런 네. 것들을 네. 얘기를 네. 드렸던 것 같고 네. 그 이제 골든 스테이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그 극단적인 모델이 지금의 휴스턴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네. 사실은 그 마이크 댄토니 감독이 옛날에 꿈꿨던 그 옛날에 꿈꿨던 피닉스 시절에 꿈꿨던 세븐 세컨 오어레스 그거를 실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아. 이거라도 욕을 안 먹고 이걸 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약간 그 이 시대를 맡으니까 나도 제품이 될 수 있어. 이거 나도 브랜드야. 이 느낌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았었나? 그걸 또 진두지을 수 있는 하든이라는 걸출한 공격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또 끌어갈 수 있는 게 정말 이 아닌가. 페이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네. 제임스 하든이야말로 이 어떤 페이스의 증감에 더불어서 온갖 각종 룰에 대비했을 때 그리고 현재 농구에서 어떤 퍼리미터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가장 리그 등에서 득점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또 작년에 또 리그 룰에 좀 변화가 있었죠. 네. 그게 이제 그 14초 룰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대에 생겼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아웃 오브 바운드 플레이 됐을 때 공격하던 팀이 다시 공을 받았을 때 24초를 풀로 쓰는 게 아니고 14초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도 단축이 된 거잖아요. 그 짧은 그 시간 내에 더 단축된 시간 내에 그렇죠. 공격을 해야 되니까 네. 그만큼 또 퍼레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개인 페이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작년부터 굉장히 그 현지에서 많이 언급되던 그 용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프리덤 오브 무브먼트입니다. 이게 어쨌든 저희가 뭐 무브먼트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착지와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3년 슈터들이 슛을 쏜 다음에 랜딩하는 스페이스를 보장해 주는 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아, 파출리아. 많은 부상이 짜짜짜짜짜짜짜 파슐리아 뭐 뭐 그거는 사실 뭐 엄격히 말하자면 무브먼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공격하는 선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공격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NBA가 지금 사무국이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성을 해줬었고 그게 사실 그 작년 룰북 NBA 룰북에서 이제 최초로 등장을 하면서 어떤 프리덤 오브 무브먼트라는 개념이 최초로 좀 이렇게 정확하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심판들이 선수들에게 어떤 공격적인 측면에서 그 수비를 최소화하고 공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호수님 말씀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든이 이 페이스를 또 잘 활용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제가 바스켓볼 레퍼런스 갖고 온 자료인데 네. 75포지션으로 쪼개버린다고 생각했을 때 네. 그냥 각 시대별로 다 다르니까 그랬을 때 하든이 사실은 득점을 하는 능력이 평균 36득점이더라고요. 근데 같은 룰 잣대로 봤을 때 조던이 35.4, 코비 브라이언트 35.4.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하든의 공격력은 그만큼 시대도 시대지만 개인적인 능력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그렇죠. 한 번 더 각인해 보려고 껴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자유투 능력이 많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있죠. 그렇죠. 마이클 조던이나 코비보다는 훨씬 자유투를 많이 쏘니까. 네. 어떻게 보면 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혜택을 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걸 떠나서도 근데 3점 능력은 타이 추종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죠. 그 현대 농구에서 특히 그 센터들까지도 요새는 뭐 3점을 쏴야 된다. 그렇죠. 뭐 행인도 요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보시면 저희가 읊어드렸던 것처럼 시대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팀들이 어떤 그런 유행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어떤 특정 슈퍼스타가 그런 사례를 만든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스테픈 커리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빅맨들이 그 외곽에서
쏘는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던 거는 2000년대부터였었거든요. 2000년대부터. 그렇죠. 2000년대 그 NBA 떴던 얘기들은 어쨌든 90년대 NBA 봤던 선수들인 거고 그때 누구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마이클 조던을 받겠죠. 조던을 받죠. 네, 조던을 비롯한 다른 작은 그 뭔가 뛰는 그 동작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슈퍼스타를 보면서 잘했던 선수들이 빅맨으로 성장했을 때도 어쨌든 그런 무브를 어렸을 하고 때 싶어 연말하면서 하면서. 실제로 코트에서 보여준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어떤 특정 팀이나 특정 슈퍼스타로 인해서 리그의 페이스가 바뀌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네, 그런 영향을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주 그 백업 자료가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네. 오늘 역할은 루카 돈치치 옆에서 팀 하더웨이 주니어 같은 역할. 패스해주면 쏠게. 이 느낌으로. 네. 근데 저희가 또 페이스를 그러니까 제가 그 페이스라는 이걸 보면서 네. 그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게 네. 과연 페이스라는 게 그 우승과 직경이 되거나 아니면은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와 직관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그 좀 재밌는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79년도죠. 다시 한번 79년도 돌아가자면은 3년 슛 라인이 도입된 79년도부터 리그 평균 대비, 그러니까 그 해당 시즌이죠. 그 해당 시즌의 리그 평균 대비해서 빠른 페이스로 플레이를 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들의 비중은 불과 4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리그의 평균보다 더 빨리 페이스를 가져간다고 해서 이게 뭔가 팀의 성적과 직접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반대로 그 페이스를 오히려 늦게 가져갔을 때 또 네. 마찬가지로 그 50%가 안 되는. 그러니까 뭔가 결정적으로 리그 어떤 페이스보다 더 빨리 경기를 가져가야 된다. 더 늦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정답은 정말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우승했던 팀들의 범위를 보면은 그 리그 평균 그 해당 시즌의 평균 페이스 대비해서 그 세 포제션 이내의 어떤 그런 오차 범위를 가지고 우승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 포제션의 이상의 기록을 차이를 보이면서 우승했던 유일한 팀들이 바로 80년대 말에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랑 시카고 불스인데 이 두 팀들은 수비에 정말 엄청나게 치중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거의 4개에서 5개 이상의 포지션을 덜 가져가면서도 리그 평균 수비로. 페이스보다 덜 느리게 농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수비에 대한 디테일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던.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어쨌든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그 리그 평균 대비해서 어쨌든 높은 페이스로 그 플레이를 했을 때 우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보면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뭔가 페이스랑 우승이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결국은 이제 페이스를 자기가 만드는 사람이 우승하는 건가요? 결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상합니다. 근데 또 이게 그 시즌의 페이스와 플레이오프의 페이스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플레이오프는 또 수비의 텐션이 또 시즌보다 다르고. 훨씬 더 떨어지는 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오프에서 뭔가 페이스가 그 느려졌을 때 뭔가 포지션에서 적어졌을 때 더 정교한 스킬을 뭔가 그 팀 전략이나 전술들을 펼칠 수 있는 팀들이 우승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 확실히 확고한 어떤 페이스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만 항상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나 어떤 특정 선수에 따라서 뭔가 우승 가능성까지 뭔가 좀 바뀔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나. 골스가 그래서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골스가 그 시즌 평균 대비 높은 페이스를 그렇죠. 유지하면서 우승을까지 그렇죠. 이뤘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 좀 특별하다고 봐야 되나요? 네. 예. 근데 거기에는 또 이제 굉장히 기여한 요소가 많았죠. 어쨌든 스테픈 커리는 역대급 최고급의 역대 최고의 슈퍼스타 그 3년 슈터가 있었고 그렇죠. 그만큼 3년 슛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와중에 퍼리미터 디펜스를 장악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그 퍼리미터 디펜더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그렇죠.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옆에서 비슷한 3점 슈터 하나 더 있고 그렇죠. 그리고 스몰볼 라인업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5번 자원인 드레이먼드 그린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 뭐 개나소나 뭐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주면은 다 득점할 수 있는 케빈 듀란트 선수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골든 스테이트는 정말 역대급이었던 팀이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제 다시 좀 다운이 될까요? 이게 이제 트렌드를 놓고 보면 80년대 굉장히 하이 페이스를 유지했다가 90년대, 2000년대에는 좀 슬로우 페이스로 갔다가 이제 다시 하이 페이스가 그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인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우리가 지켜본 선수들이 안테토쿤보라던가 뭐 이런 돈치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은 또 지배를 할 NBA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트렌드가 뭔가 좀 획기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쇼타임 레이커스를 침공시켰던 배드보이드 일기처럼
뭔가 리그 전체 트렌드에 뭔가 정말 소름 끼치는 임팩트를 주면서 그 팀을 무찌르는 그런 뭔가 새로운 유형의 어떤 팀이나 전술이 나와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의 트렌드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효율적인 거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와중에 이 뭔가 현대 농구의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또 각종 룰에 대해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휴스턴이라는 팀이 아직 우승하지 못했다는 것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허수님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약간 그 조던의 세대가 끝나고 나서 조던의 무브나 그 당시에 그 슈팅 가드가 한창 그러니까 듀얼 가드가 아니라 슈팅 가드가 한창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가 한창 그쵸. 유행인 시점의 다음 에라들이 빅맨들도 되게 다이나믹한 무브들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구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러다 보면 요즘을 보면 혼자 경기를 이끌어가면서 약간 공간에 패스를 뿌려주고 수비도 하면서 만들어가는 농구를 되게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르브론 제임스 세대에 있는 선수들을 보고 자란 그 다음 세대일 것 같거든요. 지금 안테토쿤보나 돈치치가 바라보는 농구하는 스타일이 보면 어떤 한 분야에 되게 기울어져 있지 않은 선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방면을 되게 고르게 잘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리더 역할이 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 올라운더형에 끌어가는 전체 코트 리더십 하에 조각들이 펑션들이 뭉쳐서 하나로 좀 돌아가는 체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아마 투스타, 쓰리스타 이런 조합들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큰 축을 약간 리빌딩 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 팀을 할 때 그냥 코너스톤 두세 개를 받고 나머지를 그냥 기능적인 인재들로 채우는 것과 같은 논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페이스는 안 줄 것 같거든요. 페이스는 줄어들 기미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 그러면 계속 페이스 유지된다고 봤을 때 아마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저희가 지금 당장은 뭔가 줄어들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10년, 20년, 3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어쨌든 간 페이스는 항상 뭔가 좀 전환점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에 다음번에 뭔가 이런 페이스의 변화에 어떤 전환점이 생기게 된다면은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리덤 오브 무브먼트라는 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작년부터 너무나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선수들을 비롯해서 뭐 감독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이 룰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런 구실을 맞춰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심판들마저도 이거를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할 것에 대해서 꾸준하지 못한 모습을 너무 오랫동안 보여주었기 때문에 리그 사무국에서라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뭐 최근에 뭐 지역 방어라든지 뭐 핸드체킹이라든지 그 각종 룰들이 있었잖아요. 네. 리그의 페이스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던 그 다음 그 스텝이야말로 아마 그 프리덤 오브 무브먼트에 대한 재정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코치 챌린지를 보면 가장 애매하게 많이 잘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던 슈팅하고 떨어졌을 때 부딪힘에 대한 콜 챌린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리를 벌린다거나 혹은 그 스팟을 더 보장받고 싶어하는 공격수와 조금을 더 들어가고 싶은 수비수 간의 그 충돌 이 챌린지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면은 그 슛을 쐈을 때 슛을 이렇게 쏘는 그 뭐랄까요 공간에 대한 자유를 보장받는 게 프리덤 오브 무브먼트라고 단순하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프리덤 오브 무브먼트는 정말 그 코트에서의 모든 움직임을 아울러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적용될 수 있는 그렇죠. 거는 이게 웃긴 게 개념이기는 한데 이 개념을 아무도 뭔가 확실히 이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아직까지는 게 그렇죠. 제가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기 중에 이제 그 백다운 오펜스라는 선수를 상대로 수비 선수가 그 수비수가 이제 두 손을 동시에 몸을 댔을 때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션 리빙스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쩔 때는 두 손을 동시에 몸에 그 상대 선수의 몸에 대고 있으면 파울인데 어쩔 땐 또 아니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들 사이에서도 뭔가 확고하게 그러니까 심판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는 사무국에서도 뭔가 이거에 대한 확실한 클리어하게 뭔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라고 정리되는 역으로 생각할 과정이죠. 수 있는 거죠. 네,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뭔가 확실하게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뭔가 저희가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저희가 몇 년? 2, 3년 동안 레퍼리와 선수 간에 끊임없는 충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룰들의 확실한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한 시대인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시대. 그러면 이제 이게 정착돼가는
한 2, 3년이 지나면 뭔가 이제 하나의 기준이 생길 거고 그게 이제 저희가 농구할 때도 이런 거죠. 야, 한 손까지는 올려도 돼. 아니면은 뭐 두 손은 안 돼. 혹은 팔꿈치는 돼. 백다운 공격할 때 팔꿈치는 돼. 근데 안 돼. 근데 뭐 다리 벌려서 쏘면 안 돼.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게 생기겠죠. 그 하든이 저는 파울을 얻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저 정도는 파울이 아닌 것 같은데 파울이 불릴 때가 있고 네. 저거는 뭐 파울인 것 같아라고 이제 불릴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드는 딱 그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파울을 유도하는 능력은 정말 높게 뛰어나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와중에 리그의 어떤 지금 현재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에도 덕을 보고 있는 거죠. 두 가지가 병합된 것 같아요. 그게 또 스타일이 핸드 체킹을 되게 잘 활용하게 손을 아래로 넣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건 이제 잘 활용을 하죠. 잘 활용하는 거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 스텝백을 하고 쏠 때 자세히 보시면 약간 앞쪽으로 나갑니다. 이거는 약간 그런 미세한 것들로 그쵸. 이제. 그래서 약간 그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움직이는 거죠. 저는 약간 그 팬 입장에서 지금의 페이스가 빨라지는 트렌드는 그 딱 골스 에라부터 봤을 때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경기 자체도 되게 재밌게 흘러가고 속도감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는데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리그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페이스가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팀들이 다 빠른 페이스의 농구를 그렇죠.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비지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점수 자체가 오버타임이 아닌데 막 130점, 150점대의 경기가 나온 걸 보면서 이게 오히려 점수가 너무 많이 나도 재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열심히 안 하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워싱턴 같은 좀 지금 아예 수비를 포기한 팀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워싱턴의 그 마루사님께서 워싱턴을 말씀드려서 추가 첨언을 하자면은 최근 몇 년간의 어떤 이런 리그 트렌드의 변화에서 가장 페이스가 높았던 팀들은 그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엔비드와 어쨌든 지금 플레이오프 체제가 구축되기 전에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정말 만년 똥팀이었던. 최하위권이 그렇죠. 팀들. 그리고 레이커스. 레이커스. 네. 레이커스 정말 최하위 기록했던 그 당시의 레이커스. 플러스 워싱턴이거든요. 이 세 팀이 제가 생각하는 2010년대에 있어서 가장 빠른 페이스를 구사하는 실제로 지표상으로 기록이 남는 팀들인데 그렇죠. 이게 과연 승리와 직관이 되냐 하면 전혀 아니잖아요. 가장 그렇죠. 성적이 네. 안 좋은 팀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뭔가 이런 그 트렌드를 역행을 하면서 뭔가 다른 새로운 뭔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룰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특정한 소름 끼치는 뭐 슈퍼 능력을 가진 그 슈퍼스타의 등장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 이런 지금 현대 농구의 어떤 그 뭐 3&D라든지 어쨌든 뭐 3년 슛과 골밑 림에서의 그 공격만 집중된 이런 상황에서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전술이나 전략이나 아니면 그런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 팀이 생긴다든지 이런 좀 변화들이 생기면은 저희가 나중에 좀 페이스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이 부분도 전 개인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올 시즌에 저는 클리퍼스와 레이커스의 대결을 엄청 기대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 어쨌든 그 보스 엔드라고 하죠. 그 공격과 수비에서의 공수 겸장의 스몰 포워드 라인들이 지배했던 리그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2010년도 때는 그러면 지금 레이커스는 빅맨 그러니까 하나의 그 리그 그 코트를 이끄는 리더와 정말 걸출한 빅맨 하나와 대부분은 빅 사이즈로 일단은 가는 그렇죠. 느낌이고 사실 현 시점과는 그러니까 현 리그의 그 패턴보다 좀 역행하는 느낌으로 그쵸? 다른 스타일 농구를 추구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클리퍼스는 현 리그와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정말 걸출한 보스 핸들을 잘할 수 있는 두 명의 포워드가 있는 거죠. 이 둘이 붙었을 때 이 승자가 트렌드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그렇죠. 그 둘의 승자가 그 다음 또 카피캣을 만드는 그렇죠. 선수 그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클리퍼스는 퍼리미터 디펜스에서 최강을 자랑하는 팀이고 그러니까요. 레이커스는 인테리어 디펜스가 최강의 팀이거든요. 이 팀들의 어떤 성적 여부에 따라서 리그의 판도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그쵸. 거죠.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그 키를 사실은 이번에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키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어쨌든 2010년도는 솔직히 르브론이 갖고 온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20년대의 시대가 올 때는 그래도 앤서니 데이비스가 그 키를 열었을 때 걸출한 모든 걸 다양한 할 수 있는 빅맨이 있다면 바꿀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주인장님 얘기하시니까 그거 또 생각나네. 그 카와이랑 폴 조지 더블 팀 하는 거. 근데 그거 진짜 나온데?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앤서니 데이비스가 왼손 훅샷 쏘는 거 봤니?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 비슷해. 네.
이제 저희가 그 페이스 시대별로 좀 나눠서 소개를 해드렸고 결론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춘 팀이 그래도 우승할 확률이 가장 그렇죠. 높다. 어쨌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뭔가 우승과 확률이 직결되지는 떨어진다. 전혀 않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 결론이 같고. 또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항상 그리고 뭔가 리그의 그 어떤 스타일을 진두지휘했었던 특정 선수라든지 팀이 있었고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리그가 계속 판도가 바뀌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좀 변화를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지난주 페이스와 우리는 거의 우리 디토이트 매드보이즈 2기 정도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여유 있는 페이스. 이 정도면 아주 좋아요. 아주 쫀쫀한 달 주제는 항상 그렇지만 또 끝나고 나니까 되게 말 안 했던 생각이 나고 참 아쉬운 게 많이 생기네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좋은 페이스였어요. 좋은 페이스. 좋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유주제 페이스란 무엇인가는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네요. 마치 그 시즌 1 때로 돌아간 너무 좋았어요. 시즌 2 때 클래식. 클래식 새록새록하고. 클래식한 느낌으로 좀 돌아간 것 같아서 그리고 예전에 예전에 있었던 팀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까먹고 있었다가 새록새록 또 기억이 나니까 그것도 좋네요. 얘기 중에 또 그리고 다 또 연결이 저희가 되네요. 확실히 오래됐다고 느꼈던 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옛날에 공부했던 것들이 다 그러니까요. 그것들이 막 생각이 새록새록 나니까. 떠오르니까 네. 저희도 참 오래 공부했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그리고 참고로 그 손대범 그 님이 쓰신 네. 그 시대를 변하게 한 농구 전술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책이요? 네. 제가 사실은 이 비슷한 이제 가야님이 얘기했던 그런 흐름을 그냥 좀 한번 책으로 좀 보고 싶다. 네네. 책장산 아니고요. 네. 그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농구 전술이라는 책이에요. 되게 오래전에 나왔고 저는 이 책으로 이걸 접하게 됐거든요. 이런 내용을. 페이스에 대한 내용. 그렇죠. 과거에 이제 정말 이제 양 끝에 코트에 서 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래서 리그가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래서 뭐 다음에 뭐가 생기고. 근데 공격력이 좋은 농구를 좋아하는 게 더 좋은 리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어떤 룰이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그냥 농구를 좋아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보시면 조금 더 방대하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 굉장히 난해한 주제인데 저희가 어쨌든 이걸 짧은 시간 안에 좀 풀어야 되다 보니까 좀 들쑥날쑥한 그런 거는 좀 아니에요. 들쑥날쑥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좋았어요.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막 이상한 길로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제가 옆에 해석을 해요. 부연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재미죠. 오늘 주인장님이랑 합 좋았는데 저는. 네. 저는 그냥 전 티마도의 주인.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턴오버도 거의 없이. 선수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네, 선수 이름 거의 안 나오고. 그렇죠. 선수이 안 나오고 그냥 살면서 생각을 얘기하라 그러면 그건 잘하는 것 같아. 먹고 사니까. 자, 이렇게 해서 8번째 방송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호수님이 못 나오시죠? 아니요, 호수님 나오시죠. 다음 주에 나오시죠? 다음 주에 못 나옵니다. 다다음 주에 나오시죠. 여행 가시잖아요. 네, 여행 가시고. 네. 그래서 저희는 행타임과 다음 주는 또 행타임과 GTD 학도와 학수고대 또 한번 학수고대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도 될까요? 대충 해. 대충 해. 브로엔 팁스. 처음과 끝은 항상 브로엔 팁스. 그렇죠. 브로엔 팁스. 오늘 모두 방송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everyone. What it do, baby? Yeah, you already know.